가장 강한 금속의 대명사인 강철은 철과 탄소로 이루어진 합금입니다. 흔히들 철이라고 부르는 금속은 탄소 함유량에 따라 연철, 주철, 강철로 나뉘며 이 중 강철은 탄소 함유량이 가장 높은 금속입니다. 강철은 연철이나 주철과 달리 제조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용광로에서 제조된 연철에 탄소를 추가하기 위해 오랜 시간 고온으로 가열하면서 서서히 탄소를 침투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좀 더 간략화된 방법으로 강철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여전히 연철이나 주철에 비해서 그 과정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신당 창당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철보다 더 단단한 강철처럼 신당 또한 지금보다 더 나은 정치를 펼쳐내길 바랍니다. 철에 탄소를 추가하여 강철로 재련하듯 지금의 우리들도 다른 이들과 함께할 때 더 강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해와 포용이라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이해하며 뒤섞여 마침내 우리가 되었을 때 우리의 신당은 누구도 깨트릴 수 없으며 누구보다도 뛰어난 강철처럼 단단한 정당이 되어 있을 거라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16일 저는 나이브TV 블랙아웃 BC입니다. 네, 호구맨입니다. 아, 바람이 갑자기 찾았습니다. 네, 이게 겨울이죠. 그렇죠. 이제 겨울 날씨, 겨울다운 이제 날씨가 다시 됐죠. 이제 겨울로 네. 돌아옵니다. 이제 오다가 저희 그 녹음실 오는 길에 보면 그 커피숍들이 많잖아요. 네네. 오다가 이제 메가 커피 앞을 지나오는데 거기 이제 그 테이크아웃 하려고 테이크아웃 그 매대가 튀어나와 있잖아요. 바깥에서 가져가라고. 네네네. 거기에 이제 그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커피 4잔이 있는데 아이스 아메리카노 4잔이 주르륵 있더라고. 그래서 이 날씨에도 참 취향 확고하신 분들이 있구나. 얼죽아라고 하잖아요. 네, 얼어 죽어도.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정 반대로 타 죽어도 저는 네. 한여름에도 그렇죠. 따뜻한 네.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마셔야 되는 사람인데 저와 정 반대로. 네. 네. 참 취향이란 뭔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네. 취향 중요하죠. 이게 그 철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네. 이게 철이 진짜 순수 철로만 만들어져 버리면은 탄소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네. 녹슬어 버리잖아요. 이게. 그렇죠. 순철은 더 녹이 더 잘 슬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스댕이라고 알고 있는 네. 이제 스테인리스 스틸은 크롬이나 네. 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몰리브데늄이나 뭐 타이타늄 같은 그런 다른 금속들을 같이 섞어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요즘 실생활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는 네. 비싼 금속들이죠. 네, 스테인리스 스틸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참 순도가 높은 게 항상 무조건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그 거의 모든 물질들이 그렇습니다. 사실 순도 따져 그 순수한 물질로 가치가 높은 거는 보석 귀금속 문제밖에 없지. 그렇지. 금, 뭐 다이아몬드. 근데 그런 것들은 뭐 실질적으로 아니면은 저기 뭐 전도체 같은 거 그런 것들 중에 이제 뭐 예를 들어 구리 순도가 높은 구리라든가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저기 뭐 불순물 섞이면 불순물 결정질 사이를 통과하는 와중에 이제 뭐 전자가 왜곡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순도가 높은 게 좋지만은 대부분의 경우 특히 이제 금속 같은 것들이 이제 강도나 뭐 경도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금속들은 그 순수 물질로는 그 역할을 해내는 것들이 잘 없죠 보면은. 네. 또 우리 또 일상생활에서 빠뜨리지 못하는 네.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네. 보통 실리콘을 반도체 물질로 사용을 하는데 이 반도체에도 전기가 결국은 통하게 하기 위해서 불순물이 일정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반도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는 그 실리콘에 불순물이 들어갔을 때가 전기가 흐르고 네. 걔네들이 사라져 버리면은 전기가 흐르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반도체거든요. 네. 실리콘이. 반만 도체인 거지 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순혈주의 이런 네. 거는 어떤 자연 현상에서도 좀 위험할 수 있다. 뭐 저기 뭐 생물학적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순혈주의 같은 게 이제 오히려 안 좋은 유전자만 계속 남게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으니까. 반려동물 같은 거. 그래서 이제 뭐 근친혼 같은 건 그렇죠. 가급적 네. 이제 피하고 그런 것들도 있고.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것도 결국 정치도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뭐 민주주의라는 게 결국은 다양한 가치를 모아서 녹여내서 구현해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결국은
선명성이나 어떤 순혈주의 가지고는 그 조직 그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이제 그 정치를 하려고 하는 조직이라면은 그런 것들을 추구해서는 절대로 성장하거나 그 정당 자체가 건전해질 수가 없죠. 갑자기 그때가 생각나네요. 그 유시민이 네. 통합진보당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진보 이렇게 연합정당 만들어 네, 보려고 네, 네. 막 노회찬 뭐 심상정 네, 이런 네. 그 사람들한테 그 치근덕거릴 때 네. 그때 낙곰수에 나와가지고 네. 막 유시민이 뭐 소맥 같은 거 이렇게 섞어 먹으면 네, 뭐 더 맛있다, 맛있겠지. 더 맛있다 그러고 그런 얘기 했었지. 그러니까 그것도 섞일 만한 것들이 섞여야지. 노회찬이 대답하는 게 막걸리나 소주나 섞이면 머리 깨진다고. 그 말도 맞지. 정치는 술이 아니다라고 답을 했어야지. 그것이 천박하게 술로 비유하니까 얼마나 이 고급스럽습니까? 금속으로 비유하니까 내가 유신보다 낫다. 그러네. 그 확고한 취향, 이 날씨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는 것 같은 그런 확고한 취향을 다들 가지셨겠지만은 좀 이제 그 취향을 살짝 숨길 때가 됐다. 이따가 또 추가로 말씀드리겠지만은 네.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자 이제 화요일 날 그 백광원이 우리는 백광원 총재라고 해야 되나? 백광현 앵커, 저는 앵커라고 부를 때 제일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기자는 본인이 기자라고 얘기한 적이 없으니까 백광원 기자라고 하기도 그렇고 네. 작가도 아니고 하니까 MC 백광현도 좀 그렇고 백광현 앵커 합시다. 백광현 씨가 낫겠다. 백광현 씨가 이제 제명을 당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이게 절차적으로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하죠. 문제가 심각해 보이던데요. 네. 저 기자회견도 들었고 기자회견 전에 그 방송도 잠깐 들었는데 네.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그 뭐 저 이체 그 추가 소명 기회를 주기로 했었는데 그걸 결국 당이 패싱하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버린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그 과정에서 그 경기도당의 윤리심판위원장 이 교체가 되고 그 이유 때문인지는 명확하게 않겠지만은 네, 공교롭게도 네. 애초에 이제 1차 그 소명 때 그 백광현 씨, 그러니까 백청이라고 해야겠다. 백청한테 그 저희 뭐 소명 기회를 주겠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또 이제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그렇죠. 얘기했던 이제 그 기회를 주기로 했던 그 윤리심판위원장이 이제 난데없이 교체가 되면서 이제 갑자기 이렇게 소명 기회도 얻지 못하고 날림으로 그냥 처리가 됐다고. 네, 제명 통보만 네. 받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참 뭐 이 당은 참 그 뭐 일관성도 없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SNS에 지적을 하셨는데 뭐 사실 백총이 그 백브리핑에서 이재명을 가지고 놀린 적은 많지. 그렇죠. 근데 그것들이 어떤 뭐 수위적으로 봤을 때 막 뭐 일반적인 상식에서 한참 벗어나는 수준이라거나 아니면은 뭐 허위 사실을 섞어서 네, 하다가 놀리는다거나 그런 적은 없었던 데다가 뭐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예시로 드시는 게 그 뭐 일례 그 저번에 이제 그 뭐야 강의원이 하는 그 뭡니까 혁신회의 더민주 혁신회의 더민주 혁신회의 거기 거기서 당원들 모아서 회의했을 때 그 영상으로 남아 있는 그 인간 같은 경우 있잖아요. 네네. 동대문구 어디인가 있는 그쪽 지역구의 당원이라는데 그 양반 그 대통령 상대로 그렇게 막 쌍욕 시전했던 거. 네. 그런 것들도 그럼 같은 수위로 처벌을 돼야 되지 않냐. 그다음에 현근택 같은 케이스는 지금 허위사실로 지금 재판까지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이제 기소돼서 네. 재판을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수사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경우들 같은 경우도 동일한 수위 동일하거나 아니면 더 센 수위로 뭐 더 센 수위도 없겠구나. 출당이니까 제명이니까 조치해야 되지 않냐. 뭐 충분히 그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전혀 그런 쪽으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지금 백총에 관해서만 이렇게 날림으로 신속하게 처리를 해버렸다는 느낌이 있죠. 이게 그리고 그 제명 이제 통보를 한 서류에 보면은 네, 그냥 허위 사실 유포로만 돼 있고 네. 어떠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는지에 대한 그렇습니다. 네. 구체성이 전혀 없다는 네. 거죠. 그냥 내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허위 사실이다 뭐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러면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너 이러한 방송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은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네. 그런 게 없으니까. 그리고 애초에 그렇게 이제 지금 이 제명까지 할 수준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으면은 이미 그걸로 인해서 재판 갔을 걸.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랬으면 더 고소 당하고. 그렇죠. 그랬으면 더 확실하게 제명할 만한 근거가 나왔겠지.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뭐 그거랑 뭐 장애를 비하했네 그런 소리 하고 뭐 이놈의 당이 뭐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지만은 그래도 참 그 꼴이 우습기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한편으로는 그런 것도 있지 백총한테 그 당적이라는 마지막 촉새를 제일 풀어버렸기 때문에 어차피 풀릴 거긴 했겠지만은 이거 아니더라도 네. 근데 이제 괜히 그 이슈만 하나 또 만들어준 그런 꼴이 되고 말았다고 뭐 보여집니다. 뭐 백광현 앵커야 이제 한동안 당비 굳죠. 뭐 좋지 뭘. 그런데 이제 그 백총이 뭐 이제 그런 얘기도 하던데 그 동안에 이제 어찌됐건 간에 당의 여러 사람들이랑 이런저런 인연도 쌓았고 그리고 이제 뭐 그 사람들이랑 뭐 방송도 하고 행사 가서 이제 뭐 사회도 보고 했던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 지경에 이르는데도 보면은 당에서 누구도 와가지고 뭐 어떤 위로의 말 같은 것도 없더라. 참 야박하더라. 예, 그거는 충분히 그럴 만하네요. 네. 다들 이제 누구 눈치 보고 그러는 건지. 자 그리고 이번 주에 또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무슨 뭐 개딸을 이제 처리한다는 등 처음에 당의 청원이 올라왔었죠. 뭐 예. 개딸 용어 사용 뭐 중지해달라고 언론사에 뭐 정정보도 요청해달라고 뭐 그런 내용이었죠. 예. 그런 내용도 올라오고 하더니만 뭐 이제는 개딸 이제 자칭 이 사람이 이제 뭐 자기를 그렇게 명명한 건 아니지만은 뭐 개딸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죠. 이 30대 남자가 나와가지고 이제 카페 개설자라고 네. 하는 제명인의 마을. 예. 이 CBS였나 어디랑 이제 인터뷰 김현정이 네. 뉴스쇼에 나와서 인터뷰를 가졌어요. 김현정이 뉴스쇼도 골 때려요 보면은 그 이것도 SNS에서 어느 분이 지적을 하셨던데 예전에 그 백총이 관련해 가지고 이거 현근택이 김현정이 뉴스쇼 나와가지고 비방하고 맞습니다. 나가지고 반박할 수 있게 나도 한번 불러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아주 뭐 자기들이 그 가짜뉴스 보도하는데 일조해 놓고는 그냥 뭐 가볍게 쌩까더니만 이런 뉴스 밸류도 없는 이런 하찮은 인간 데려와가지고 시간을 할애해서 인터뷰를 따나 그런 생각들 땐 들었고. 네, 내용이 뭐 그냥 형편없었죠. 그리고 거기 나와서 한다는 소리가 앞뒤 안 맞는 소리 해대고 뭐 그거 참 내용이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지는 그 황 작가님도 방송에서 네. 참 지적을 해주셨던데. 네, 그러니까요. 꽤나 긴 시간을 들여서 네. 지적해 주셨는데 진짜 뭐 수박 같은 거를 했다는 건지 안 했다는 건지 네. 뭐. 아니 보통 이제 기사들 보면은 그 이제 묶어 가지고는 뭐 우리는 수박 같은 용어 쓴 적 없다. 우리는 과격한 그런 지지자가 아니다. 그런 소리를 하는데 애초에 개딸이라는 네이밍이 어떻게 나온지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개딸이라는 네이밍이 뭐 저기 드라마에서 나왔다는 얘기도 있던데 저는 그건 끼워 맞추기식 같고 이게 그 저기 뭐야 급진 여성주의 쪽에서 여성주의 판에서 이제 이를테면 그 기존의 어떤 가부장 문화에서 요구하는 그런 여성상이 있잖아요. 순종적인 여성상 그런 거에 대한 안티테저로 내세운 게 이런 거거든요. 아. 우리 스스로 개년이 되겠다. 개년이라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나온 말이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개딸이라는 말이 이제 개딸이라는 말을 차용해 가지고 이쪽에서 쓰기 시작한 거거든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재명 지지층 중에 2030 여성이 일부 유입되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의 그룹화되면서 형성되면서 우리가 이재명의 개딸이 되겠다. 우리가 앞에서 물어뜯겠다. 그런 식으로까지 슬로건화 시켜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개딸이라는 말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유통시키려고 애를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애초에 개딸이라는 말 자체의 과격성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 문구를 오소리라는 말이 왜 나왔어요? 물어뜯겠다고 건드리면 다 눈깔이 터뜨려 버린다고 그러고 나온 거잖아요. 그 문구리 오소리라는 사실 그 말도 따지고 보면 굉장히 과격성이 내포된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게 지지자 그룹이 붙일 명칭으로는 적당하지는 않았다고 보거든요. 당시에 대통령 지지율 자체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크게 문제가 안 됐던 것뿐이지. 아무튼 이제 그래서 뭐 자기들은 폭력적이지 않다 그러는데 그 네이밍부터가 그렇지가 않았고 그리고 실제로 뭐 물론 이제 이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들 변호하는 건 그런 논리입니다. 저기 밖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과격한 행동하는 사람들은 개딸 아니다. 나이 든 사람들이다. 자기네들은 네. 20대고 수없이 부정이 왔다. 당사 앞에서 막 수박 깨고 뭐 온갖 막 행패 부리고 그런 사람들 다 그 대부분 나이 든 사람들이 맞았기 때문에 개딸이 아니고 뭐 그것까지 뭐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개딸이라는 실체는 어디 있냐고 대체. 제명인의 마을. 그 안에서 뭐 하는 거냐고. 네이버 카페. 네. 왜 이렇게 밖에 안 나오냐고.
맨날 나와달라고 이재명이요. 1년 반 동안 그렇게 맨날 하루가 못하고 나와주시면 나와주시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난주에도 뭐 또 12월 11일 또 국회 앞에서 뭐 한다고 나와달라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렇더라. 아 그랬었어요. 네. 요새도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뭐 실체도 잘 안 불분명한데다가 근데 뭐 온라인에서 보이긴 하니까 실체는 있긴 있겠죠. 그 인터뷰 보고 진짜 자칭 개딸이라는 분들이 이제 상당히 좀 반발을 하기도 했어요. 네, 일부 반발이 있었다고 당신이 하죠. 무슨 대표성이 있길래 멋대로 이름을 지었다는 둥 그걸 처리한다는 둥 이런 식으로 당신이 뭔데 그러냐고 일단 뭐 그런 반응들이 있었고 저는 제가 만약에 개딸이면은 진짜 그 개딸 대장 찾아가가지고 테러를 하든지 뭐 정강이를 싸게 걷어차가지고 찍소리 못하게 만들든지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개딸들이 스스로 이제 말하는 것처럼 그게 정말 이제 그 어떤 급진 여성주의를 표방하는 아니면 좀 온건한 여성주의에서 여성주의를 표방하는 20, 30대 여성들이 개딸이라고 칩시다. 근데 지금 개딸 대장이 나와서 저렇게 언론에서 인터뷰를 해버리고 나오면은 그 사람들 입장은 뭐가 되는 거예요? 30대 남자한테 휘둘렀다는 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 그 30대 남자 그리고 뭐 이게 뭐 외모에 대해서 꼭 이야기하고 싶진 않지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딱히 이렇게 좀 이렇게 선호할 만한 그런 외모도 아니고 그쪽 분들한테 그렇게 호응을 얻을 만한 외모도 아니고 그런데 뭐 나와서 자기가 대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려고 그러면 그 대장 밑에 있는 진짜 개딸들은 뭐가 되냐 말이지. 그 카페 주인장 갈아치워버려야지. 개설자면 뭐야. 개설자면 다냐고. 그러니까 개설자면 다냐고. 아니면 카페를 옮겨야지. 자기들 카페를 새로 파야지. 참 뭐 근데 지금 이제 그 개딸 철회를 한다 그러고 이제 뭐 자기들은 과격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인터뷰를 했던 것도 어떤 일련의 이제 그 흐름에 따른 그런 행동이라고 보여지는 게 이제 이후에 이재명이 결국 재명이나 마을 이장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을 뭐 논의하겠다. 사퇴 논의. 그게 이제 원칙과 상식에서 네. 이제 이재명 대표를 대표 내려오라고 했고 내려오고 통합 비대위를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청을 하니까 기껏 한다는 게 재명이나 마을 이장에서 내려오는 건 논의하겠다. 그 전날 마침 이제 김기현도 이제 사퇴를 하고 하니까 네네 당 대표랑 집행 카페 토템이랑 아휴 진짜 참 이걸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진짜 장난하는 거죠. 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냐고 이게 대체. 어찌됐건 간 이제 자기한테서 과격성은 떼놓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이재명도 이제 선거가 다가오고 하니까 더 이상 쓸모도 없고 뭐 이게 뭐 그 1년 반 동안 개딸 데리고 있어 봤는데 뭐 좀 나와달라고 하는데 나와주지도 않고 보탬이 되는 게 없어요. 그 수박 깨기 그만하라고 그랬는데도 맨날 나와서 그 뭐 할머니 나와서 수박 깨고 있고 막 그러니까 자기도 생각해보니까 이거 뭐 되는 게 없거든. 도와준 것도 없거든. 지금 와서는 슬슬 손절 치려는 분위기 아닌가. 예전에 이제 그 송고액 버렸듯이 그렇게 이제 버리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제 참 그 개딸 대장 때문에 참 주초에도 참 재미가 있었고 그렇게. 그래서 이재명은 뭐든 불리하다 싶으면 다 손절치죠. 예, 네. 손절 언제든지 칠 수 있는. 네. 뭐 그런 식으로 벌어진 게 최강욱도 그런 식으로 벌어진 거나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충성을 다했는데. 네. 뭐 냉국이도 일단은 출당되어 있고. 네, 냉국이는 버린 것 같지는 않아. 왜냐하면은 버린 것 같지는 않은데. 얼마 전에 그 경기도당에서 네네. 무슨 그 유튜브 라이브로 중계하는 행사를 냈거든요. 근데 거기 초대 손님이 김남국이더라고. 그 자유총영맨 아니었나요? 아니 그 말고 도당 행사 경기 도당 행사. 네, 도당 행사인데 아니 민주당 행사에 출당한 사람을 데려 그 섭외해서 뭐 하자는 거야 대체. 진짜 뭐냐 네. 그거 임종성이 부른 건가 그러면? 모르겠어요. 임종성이 부른 건지 뭐 그쪽 그 관계자가 부른 건지 모르겠는데 김남국도 주초에 또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그 SNS에 글을 올렸는데 새벽에 뭐 배가 고파가지고 새벽 일찍 이제 밥 먹으려고 해장국집을 갔는데 해장국집 문을 닫았더래. 네네네. 그래서 맞은편 이제 편의점 가가지고 이제 김밥 한 줄 사고 그러고 있는데 편의점 그 여자 알바가 팬이라고 하더라는 거야 자기한테. 그래서 이제 그런 글이 나오고 나가지고 사람들이 이거 뭐 주작이다 아니다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거 정말 이게 가능한 일인가 하고 이제 그 또래에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일할 법한 또래에 자녀분들을 주신 분들이 있으니까 네.
자기 이제 그 자녀분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친구들한테 물어보라 그러고 이제 사진만 던져주고 이거 누군지 아냐 다 모르더라는 거야. 웬만하면 모르죠. 근데 만약에 그 편의점에서 일하시던 그분이 네. 이재명 지지자라면 네. 뭐 김남국 팬이 될 수도 있죠. 만약에 이재명 지지자면은 그냥 팬이에요 하고 말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뭐 그거는 이제 김남국이 다 SNS로 옮길 수는 없을 네. 수도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추측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일단 그냥 추작이라고 봤는데 다른 분은 이제 그렇게 추측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거 코인충이다. 가능합니다. 코인충들이 슈퍼히어로이기 때문에. 예. 그렇죠. 가능합니다. 냉국이 올해 크리스마스는 따뜻하게 보내겠구나. 돈도 많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해찬 전 대표 소식인데 이거 이제 12월 10일 날 그 민주당 개항을 국민소통 특별위원장이고 이 양반이 이제 지금은 이제 요 채널이 문을 닫았다고 하는데 개항잼 TV라고 네. 개항잼이니까 이제 이재명 쪽 TV죠. 그러겠죠. 네. 네. TV 운영자 김희준 씨가 이제 페이스북에 12월 10일 날 올린 글인데 내용이 뭐냐면 이렇습니다. 금일 세종시에서 이해찬 전 총리님의 당원 교육 일정이 있었습니다. 금일 말씀들 중 일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지지자가 강성일수록 좋다. 역대 가장 강성이 노사모였고 그 다음이 DJ의 지지자들이었다. 나는 그런 강성 지지자가 부족해서 대통령을 못했다. 2. 중도층은 허상이다. 그들은 투표하러 안 나온다. 특히 총선은 더 안 나온다. 우리가 강하고 일 잘하면 따라오는 층이다. 3. 비명계는 힘이 없다. 모임 만든 5명 다 경선하면 떨어질 자들이다. 여론조사 꽃을 보아라. 소통하지 않는 정치인들이 강성 운운하다가 탈락할 것이다. 자, 하나씩 봅시다. 지지자가 강성일수록 좋다 그래서 노사모가 제일 셌고 그 다음에 DJ 지지자들이었다. 근데 굳이 그 오소리들은 언급을 또 안 하네 이 양반이. 그렇죠. 끝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인정하기 싫은가 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괴롭혔으니까 원한 관계지 뭐 우리 서로. DJ 지지자들도 이해찬 그렇게 안 좋아했을 것 같은데. 글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들긴 하는데.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말이 이제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는 사족이죠. 네, 강성 지지자가 없어도 대통령을 못했다. 조만간 이제 구속이 되냐 마느냐 이제 지금 갈림길에 서 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생각나는. 네. 이게 그러니까는 이제 애들이 다 이 모양 이 꼴이야. 그러니까 굳이 이제 말하자면 강성 지지자가 없어서 못된 게 아니고 강성 지지자를 못 만들어서 못된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지지자들이 강성으로 모일 만큼의 어떤 그런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못된 거지. 무슨 뭐 이건 그 마치 이제 외견만 보고 그러니까 결과를 보고 결과가 마치 그 원인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그런 발언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노사모가 강성에서 그 노무현 대통령님이 당선된 게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님한테 그러니까 강성 지지자 그룹인 노사모가 생길 만큼의 어떤 그 뭐 매력, 정치력, 그다음에 뭐 진정성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그 정도 되니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저 사람을 죽어도 대통령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약 물고 뛰었던 거지. 김대중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정치력 통틀어가지고 반독재 투쟁하는 그 이력을 쭉 봤으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저 사람 지켜야 된다. 저 사람 대통령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모여가지고 뭉치니까 강성 지지층이 형성이 되는 거지. 무슨 강성 지지층이 없어가지고 대통령이 못했다는. 진짜 이래놓고 무슨 자기가 전략가라는 뭐 자기가 최고의 브레인이라는 둥 아유 씨. 그것도 그냥 뭐 김어준이 그냥 만들어준 것 같아. 아니 뭐 어디 가서 맨날 그런 소리 하고 다녀요 보면 뭐 자기가 선거 저거 뭐 전략 짰을 때 다 이겼다고. 맞아. 뭐. 옛날에 막 그래서 오마이에서도 데려다가 이렇게 그 연재도 시키고 그랬어요. 그때가 이제 그 통합진보당 등장했던 그 시점이거든요. 그 2012년인가? 2012년 총선이었죠. 틀렸잖아.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어느 정도 이제 이건 밴드웨건 효과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중도층이 허상이다. 그리고 투표하러 잘 안 나오고 그래서 이제 뭐 총선은 특히 더 안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뭐 그 이기는 쪽에 이제 들러붙는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뭐 딱히 틀린 말은 아니긴 합니다. 근데 다만 이것도 이제 변화의 여지가 있을 때 그다음에 사람들이
아주 막 지금처럼 진력 정말 막 진절이 날 상황까지 이르렀을 때 과연 이 밴드 웨건이 그대로 효과를 발휘할지는 두고 봐야 되는 일이고. 일단 지금도 안 나오고 있으니까. 네. 예. 그래서 뭐 이거는 아주 이제 개소리는 아니다. 두 번째 말은. 근데 그래도 충분히 망언이다. 네, 충분히 망언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뭐 노인들 투표하면 안 된다. 뭐 그다음에 뭐 20대 개새끼론 이런 것만큼 망언이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게 아니라 아무리 그 정말 내부 행사지만 이게 당원 교육이잖아요. 네. 아무리 진짜 서로 끼리끼리 하는 얘기라고 하지만 이런 얘기 함부로 하고 다니고 그리고 이게 당원 교육인데 이 얘기를 들은 당원들이 이 얘기 하고 다닐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뭐 안에서 그냥 그 흐르고 끝날 이야기도 아니죠. 이게 뭡니까? 무슨 신천지도 아니고 저기 있는 사람들 그냥 우리가 끌고 오면은 끌려와. 그러니까 결국 이제 중도 눈치 볼 거 없다. 그냥 우리 하던 대로 하면 된다 이 소리예요 지금 이거는. 니들이 강성이 돼서 저 중도층을 끌고 가라, 견인해 가라 이런 얘기지. 윤석열이 더 못하면 된다 뭐 그 소리나 또 다를 바 없는 소리가 되는 거고 이것도.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이제 비명결에 힘이 없다. 그 이제 원칙과 상식이겠죠. 모임 만든 5명이라는 거는. 네네. 원칙과 상식 4명 아니야? 그 탈당하신 이상민 의원까지 이제 아마 쳐서 하는 얘기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론조사 꽃을 봐라. 에이, 이러려고 김어준이 여론조사 꽃 만들었지 사실 만들기는. 참 이걸 뭐 어떻게 할까 그런 것도 아닌데 어차피 이제 우리 당도 아닐 것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참 한심하다. 하는 말 주옥 같다 말들이 진짜로 참. 야, 이 인간이 한때 우리나라의 교육부 장관이었고 우리나라의 총리였고 또 한 당의 당 대표였고. 네. 정말 나이 먹고 뭐 하는 거야 진짜. 대장부엉이 그러고. 아. 노무현 대통령님 돌아가시고 제일 수혜자 중에 한 명이에요 이해찬이. 그렇죠. 네. 한때 막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 물론 그때 이제 자기한테 어떤 씌워진 그 친노 이미지를 벗으려고 그랬겠지만 자기 막 사실을 따지고 보면은 자기는 친노 아니다. 나는 김대중 대통령님이 영입해서 들어온 사람이고 그때 아마 당 대표 되려고 할 땐가 그때 그런 소리 하고 다녔을 거예요. 실제로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찬이 노무현 대통령이면 제일 가까웠던 때는 그 국회의원 시절에 그 상임위 같이 했을 때 노동위였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때가 아마 제일 가까웠을 거예요 사이가. 참 아휴 이런 인간이 지금 민주당 실세라고 생각하니 참 그러니 답이 없지. 그렇죠. 이게 당신이 상황 노릇해가지고 지금 되는 게 뭐야. 당대표 시절도 그렇고. 이 이해찬 상황 노릇의 이제 이 결과물 중 하나가 이제 또 이번 주 초를 아주 그냥 뜨겁게 달궜습니다. 김민석. 네네네. 지금 와서는 또 금세 묻혀버렸어요. 네, 그렇게 돼버렸네요. 묻혀버리긴 했는데 이제 뭐 이 양반의 발언이나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제껴놓고 저는 대체 왜 그 소리를 했을까? 왜 그렇게 사쿠라 소리를 할 수 있었을까? 이제 그걸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게 이제 김윤석이 사쿠라 소리 하면 되치기 당할 거 몰랐을까? 일단 자기가 사쿠라고 자기가 철새인데 저는 김민석이 착각했다고 봅니다. 이 점에서는 어떤 식으로 착각을 했느냐? 이 양반이 2015년 그때부터인 거죠. 팟캐스트 새날 얘기가 뜬금없이 고정으로 나와요. 주 1회씩. 그게 2015년? 네, 코너를 만들어가지고. 새날이 그렇게 오래됐구나. 새날도 저 EJ만큼 오래됐어요. 거기도 이명박 정권 말기에 시작했나 박근혜 그때쯤 시작해가지고 쭉 이어져 온 데라 가지고 아무튼 거기 이제 새날이 한 2015년 경에 주 1회씩 이제 고정으로 나와요. 고정으로 나오면서 이제 조금씩 자기 세탁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때까지만 저도 이제 새날을 뭐 나름 그렇게 썩 마음에 들어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간간히 좀 들을 만한 얘기를 한다 싶어가지고 듣던 차였는데 김민석이 나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자기 중심으로 자기 합리화를 시켜가면서 많이 풀었어요. 그렇게 이제 쭉 하면서 조금씩 이제 그 사람들의 어떤 경계의 벽 같은 걸 허물고
그러다가 이제 2016년쯤에 이제 그때 그 저기 뭐 국민의당으로 분당하고 그리고 이제 그 민주당 당명 새로 이제 사로 당명 다시 그전에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이었잖아요. 네네. 새정연에서 이제 당명 바꾸려고 할 때 이때 김민석이 민주당명을 선점하고 있었잖아요. 그랬죠. 그 당 하나 만들어가지고. 네네네. 그것 때문에 이제 김민석을 다시 당원으로 받아들이면서 합당을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된 건데 그 즈음에 이제 김민석이 그 전까지 새날 쭉 나오면서 어느 정도 그 자기 합류를 시켜놓은 상태인데다가 이제 김어준이 불렀어요. 김민석을 그때부터. 그때 불러. 새날이 오히려 먼저 나왔고. 예, 새날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김민석의 친정 팟캐스트는 새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어준이 2번 불러가지고 또 엄청나게 세탁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그 20년 총선까지 나올 수 있었던 거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당내에서는 김민석이 당내 팟캐스트나 유튜브를 보는 지지층들한테는 김민석이 세탁이 된 거예요. 그 시점에는. 근데 김민석은 착각을 한 거지. 온 세상을 상대로 내가 세탁이 됐다. 내 과거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게 됐다라고 착각을 한 거지. 그런데 그 팟캐스트나 유튜브를 듣고 보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은 김민석을 여전히 철저히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철저히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는 그 더 많은 사람들을 김민석을 못 보는 거야. 시야가 거기까지 안 닿는 거야. 왜냐하면 팟캐스트랑 유튜브 안에서만 놀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민석이 이 사쿠라말 들고 나온 거는 자신감이 차인 상태에서 저는 던진 말일 거라고 보거든요. 반격 안 들어온다. 반격 들어도 세게 안 들어온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내가 사쿠라가 아니고 철새가 아니라고 다 이미 다 납득을 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고 휙 던졌는데 웬걸? 이 철새 새끼야. 그러고 이제 사실 안 까먹고 다 이제 돌을 던진 거야. 그러니까 얻어먹고는 저기 다시 또 새날 가가지고 질질 짜면서 방송했다는 거 아닐까. 또. 맞다. 새날 가서 집 짰다 그랬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친정이니까 다시 또 친정집 가가지고. 그렇죠. 친정집 가가지고 질질 짠 거지. 어쨌든 그 신경민 전 의원이 방송에 나와서 하신 말씀하고는 조금 해석이 다르네요. 신경민 의원은 뭐라고 해석했던가? 이게 누구나 다 철새인지 아는 이 양반이 네. 왜 이 타이밍에 그렇게 강렬하게 심지어 의원총회에서도 엄청나게 세게 발언했다고 하죠. 그 이유가 이 아저씨가 그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이제 유죄를 받고 내야 될 추징금이 한 수억 6억인가 있는데 남아 있습니다 아직. 예, 그게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경선에서 잘못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이제 개딸들한테 시그널을 벌써 단도리 치려고 그랬다. 네네네. 아하. 그런 해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신경민 전 의원은. 아하. 충분히 뭐 신경민 의원 말씀이 훨씬 일리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납득이 가능. 그러니까 그것과 그 나는 세탁됐다는 자신감이 이게 어우러지면 뭐 충분히 이런 결과를 낳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전혀 자기가 예상했던 거랑 딴판으로 게다가 흘러갔죠. 뭐 알고 있는 뭐 윤영찬 의원께서도 이제 페이스북에 올렸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본인이 기자 시절이었다고 하면서 그래서 인터뷰 좀 해보려고 했는데 뭐 인터뷰 잘 안 되고 근데 우연히 마주쳐가지고 막 얘기를 나눴다고 하죠. 그래서 그때 뭐 뭐라 그랬다더라. 하여튼 뭐 노무현으로는 안 된다. 뭐 이랬다 그랬다던가 뭐 그렇게 얘기했었다는 뭐 일화도 있고. 뭐 이제 더 험한 이제 얘기까지 나오죠. 당시에 이제 저기 뭐 정몽준 캠프로 넘어가면서 노무현 내가 죽여버릴 거다. 그래서 뭐 그런 했다고. 심지어 이제 참여정부 다 끝난 2007년에도 어느 언론사랑 인터뷰할 때 본인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노무현 대통령으로 안 될 줄 알았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의원으로서는 너무 훌륭한데 대통령으로서는 부족하다고 보였다. 거기에 비해서 정몽준은 나는 이 사람 모르지만 경제랑 외교는 좀 할 것 같았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그래서 단일화를 뭐 맺어주러 갔는데 아무리 봐도 자기는 정몽준을 선택한 거지. 그 얘기를 자기가 한 얘기를 그렇게 보면은 뭘 노무현 당선시키려고 단일화 만들어주려고 가. 새빨간 거짓말이지. 본인이 남겨놓은 인터뷰가 이렇게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탁질 진짜 그때 한때나마 그냥 그랬었구나라고 생각했던 내가 정말 한심합니다. 내 자신이. 이 반노질 세탁하면 이제 김인석이랑 추미애. 그러니까 그 둘 한양대 둘. 둘.
김민석은 서울대. 김민석 서울대. 네. 아, 한양대는 한양대는 임종석. 네, 임종석이고 참 이 김어준이 다 세탁을 해줬거든 이렇게. 왜냐면은 세탁기가 가장 훌륭하거든. 네. 가장 비싼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근데 김어준이 어떻게 떴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 자기는 계속 검은 넥타이 메고 나올 거라고. 그게 시작이었거든 낙곰수에. 그렇죠. 본인 일단 자기 자신부터 세탁을 하고. 네. 아니 그 노무현 대통령이 팔아가지고 그렇게 큰 인간이 정작 그 반노질한 새끼들 그렇게 세탁질을 해주나? 왜냐면은 자기 자신도 그랬거든. 자, 아무튼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김민석과 같은 그런 착시에 빠지면 안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따가 또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 네네네. 이 시야 좁아지는 거 항상 경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네.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 또 빡치게 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네. 시간 관계상 가볍게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결국 이제 주중에 이르러서 이제 총리님이 다 그 모든 뉴스를 다 빨아들여 버리셨기 때문에. 네, 거의 이제 2주에 걸쳐서 네.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네. 곳곳의 언론사에 출연을 하셔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네. 네. 엄청 바쁜 행보를 지금 보이시고 계십니다. 네. 자, 그런 내용들은 다 뒤에서 다뤄보도록 하고 이제는 저희를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들 소개해드리고 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후원 계좌를 통해서 엑스친 S님, 리트 오드리님, 달탄양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공입니다. 웰컴퓨터입니다. 부산 사하구 개정로 221 사하시장 복개로 입구에 있습니다. 070-8742-9595 051-271-0066입니다. 트위터에서 웰컴퓨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에서 웰컴퓨터 @AIRSEE 숫자 12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2009년부터 오랜 조립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적절한 부품을 구성해서 조립해 드립니다. AS나 고장 수리는 원격으로도 점검이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SNS 프로필에 오픈 카카오톡방 링크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저희 나이브 TV를 듣고 왔다고 하시면 사은품을 더 챙겨주신다고 하니까 꼭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달품은 농장입니다. 트위터 달품은 농장 DALPUMEUN, 인스타그램 달품은 농장 _ 농사짓는 문파 DALPUM 숫자 1입니다. 청란 청개육부터 친환경 우렁이 쌀,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서리태콩, 찰, 옥수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라만까까입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라만까까를 검색해 주세요. 머랭쿠키, 오란땅, 마들랭, 곡물쿠키, 구운 찰떡, 호두강정, 에그타르트는 잠시 쉬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크리스마스 시즌 슈톨렌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이 라만카코로부터 슈톨렌을 제공을 받았습니다. 네네네. 그 이제 녹음 전날에는 어제 이제 받았는데 이거에 그 한 5일 정도 숙성해서 먹어야지 제맛이 난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요. 저 이제 포장도 제대로 안 뜯고 그냥 그 잘 모셔놨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녹음하러 가기 전에 이제 잠깐 그 톡방에 들어가가지고 나 이제 이거 포장 안 뜯었다 그러고 자랑하려고 하루 동안 안 먹고 참아냈다고 그러고 이제 사진 한 장 찍어서 올렸거든. 그랬더니 막 이거 뭐 그 제공했으면 먹고 가서 홍보를 해야지, 맛있다고 홍보를 해야지, 그걸 왜 먹지도 않고 그렇게 놔두냐고 이렇게 타박을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이, 저희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생각이 짧았던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걸 협찬을 받았는데 이걸 일단 먹고 저희 맛있다고 어떤 맛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뭐 기왕 이렇게 된 거. 네, 잘 숙성해서 네. 맛있게 먹고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음 주에 이제 아마 시즌은 끝났을 테지만은 뭐 네. 내년에도 하신다니까. 네. 내년을 위해서, 2024년을 위해서. 아니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주부터 해가지고 1년 내내 슈틀렌 다음 크리스마스에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슈틀렌 시즌이 곧 돌아올 것입니다. 막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든지. D- 뭐 200 오면 네. 하는 거죠. 뭐. 네. 한번 해. 근데 이제 이거 이제 그 택배를 받았는데 보니까 확실히 포장부터 공을 많이 들이신 느낌을 확실히 받았어요. 아, 늘 정말 포장부터 네, 꼼꼼하게 하시죠. 네. 근데 이거 그 혼자 하시는 일일 텐데 이거 참 그 리본 만들고
그렇죠. 그렇게 예. 이제 포장하고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다 싶다. 보통 일이 아니다. 뭐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저희 불러주십시오. 알바 좀 뛰겠습니다. 예. 알바. 무료 알바. 근데 그 엄청 빡세게 뿌릴 걸. 빡세게 해야죠 뭐. 못 버틸 걸. 예. 밥만 제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말하면 진짜 불려가는 수가 있어요. 아. 네. 한 번은 가야지. 한 번은 가야지. 자, 아무튼 뭐 슈틀랜드 마지막 주간이니까 많이들 이제 그 맛있을 것 같아요. 안 먹어봤는데 아직 맛없을 리는 없는. 맛이 없을 네. 수가 네. 없지. 네. 아무튼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해서 많이들 주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제가 이제 15일 날 그 민주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에서 이제 이런 발표를 했어요. 검증위는 전남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정희찬 신청자에 대해 지난 11월 14일 적격 발표했다. 그러나 이후 제기된 문제에 대해 다시 회의를 열어 검증한 결과 특별당규 별표 1의 예외에 없는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 경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하여 부적격으로 의결했다. 이게 이제 그 14일 날, 그러니까 이 전날 그 정희찬 예비 후보에 관해서 후보자 적격 판정을 이제 이 공심이죠, 여기가 아니지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이면 여기는 뭐라고 하나 아무튼 이제 검증위원회에서 별 문제 없다. 그래서 후보 자격 적합하다 이렇게 판정을 내렸고 이후에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가 뭐 쏟아졌죠. 네, 정희찬 이제 과거 이력에 관해 가지고 네네. 범죄 이력에 관해서 이제 그 기사가 쏟아졌고 그 뒤에 이제 14일 날 기사가 쏟아지니까 기자들이 이제 이재명한테 물어봤어요. 정희찬 거취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 지금 이대로 놔둘 거냐. 그러니까 이재명이 그때 이제 단답으로 얘기한 게 뭐 추가 뭐 재논의, 재논의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재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막 이런 식으로 하고서 근데 그냥 사실 넘어갔죠. 거기서 이제 재논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자르겠다는 소리인 건 맞거든. 그렇지. 네. 예. 그렇게 이제 단칼에 이제 뭐 잘렸다고 말하자면 이재명 말 한마디로 뒤집힌 거라고 봐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사실. 그날 이제 저녁이 해질 때쯤 네. 이제 다시 속보가 나왔는데 부적격 처리했다. 네. 이 기사가 네. 나왔죠. 사실 애초에 그 과정을 놓고 보면 또 이제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거죠. 애초에 부적격자인 게 굉장히 쉽게 드러나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을 적격으로 발표했다는 것도 이재명의 의지에 따른 것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이재명이 부적격으로 처리하세요라고 다시 얘기를 하니까 또 금세 또 싹 뒤집은 게 아닌가. 이거를 이제 이 검증위원회 위원장이 김병기 네. 의원인데 뭐 자료가 너무 많아가지고 방대해서 네. 뭐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 까는 소리죠. 그야말로. 그야말로 까는 소리죠. 이거는. 왜냐면 이거 우리 같은 장사민 서도 아는 얘기인데 이거는 진짜로. 그리고 정희찬이 과연 우리 같은 뭐 어떻게 보면 정덕만 알만한 문제냐 이게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생각보다 유명한 얘기죠. 이게. 네. 정희찬 강 의원. 네. 그래서 정희찬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월드컵 경기장 관리 사무총장인가 그 자리에 올랐다가 문제가 불거지니까는 옷 벗고 나갔단 그렇죠. 말이죠. 똑같은 문제로 옷 벗고 나간 전력이 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로 김병기 말처럼 자료가 방대해서 이걸 체크를 못했다 그러면은 이 검증위 자체가 해체되고 새로 구성돼야 돼요. 무능하다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야. 그 식충들만 쭉 앉아가지고 그 동태 눈깔이 앉아가지고 이게 그냥 하얀 거는 백주고 검은 건 글자다 그러고 있는 거라고. 그렇죠. 아니 뭐 정말 처음 보는 애들이 나오면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죠. 정희찬인데 나 같으면은 정희찬 이러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 출마하려고 그래? 그러고 바로 확인이 되는 건데. 게다가 아니 또 이재명의 특보잖아. 그렇죠. 특보 출신이잖아. 자, 아무튼 뭐 이렇게 이제 그 말이 뒤집혔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정희찬 뭐 그 범죄 이름은 도대체 뭐냐? 이걸 한번 이야기해 볼 텐데 앞서 가지고 이제 둘이 거의 패키지로 묶여요. 강유열이랑 정희찬이 사실상 동시대에 한 청년에서 같이 활동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이도 동갑이에요. 그래서 둘을 묶어가지고 한번 이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강유열부터 봅시다. 73년생이고 전남대 재직하고 이제 광주대로 졸업을 했어요. 졸업은. 그리고 이제 뭐 이력이 굉장히 많지만은 이재명이랑 관련된 것만 보면은 지금 이제 이재명 특보고 그다음에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사무총장이고 그다음에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근데 기본사내 위원회가 위원장이 이재명. 네. 그리고 전직으로 치면 또 이재명 대선 캠프 일정 총괄 팀장이었고 경기 농수산진흥원 원장. 그렇죠. 네. 그다음에 경기 농식품 유통진흥원 원장 등을 지냈습니다. 요런 데 꽂아가지고 이제 월급을 따박따박 줬다는 소리죠. 이거는. 네네. 그다음에 정희찬은 또 73년생입니다. 조선대 졸업했고 그다음에 이재명 특보 역시 그렇고 그리고 또 이제 민주당 전남도당 고향사랑 기부제 특별위원장 그리고 이제 좀 짜증나는 게 이 사람이 지금 노무현재단 운영위원이에요. 아 진짜 짜증나는 일이네요. 네. 예. 전직으로 치면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 비서관이었고 비서관. 그다음에 앞서 말씀하신 수원 월드컵 경기장 관리재단 사무총장 관리재단 잠깐 있다가 요거는 이제 사퇴를 예, 했죠. 금방 사퇴했죠. 그리고 이제 민주당 선대위 이재명 선대위 조직상황실장 그다음에 그 이재명 대선 전환 대전환 선대위 선대위? 조직팀장 그다음에 이제 그 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그 대선 때 국민주권 중앙선대위 부대변인 그다음에 또 문재인 대통령 선거 때 그때 광주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 등을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들어온 지는 좀 되는 거예요. 좀 되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2017년 대선이 그렇죠. 테니까 대략 그 즈음이라고 봐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에 관한 이제 그 굵직한 사건이 크게는 두 개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 볼게 이제 요거 저도 요거 조사하기 전에 좀 헷갈려가지고 사건이 하나만인 걸로 착각을 하고 그랬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착각을 했으니까 이 비슷하게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요걸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이종건 구타치사 사건 이게 이제 정희찬이 직접적으로 가담한 그런 사건입니다. 요거는 97년 5월 26일 날 벌어진 사건이고 이걸 이제 보면은 그 97년 4월에 승원전문대 졸업생 이종건 씨 이제 이분이 그 피해자. 예. 얘는 전문대니까 2년제잖아요. 전문대 나온 분인데 이분이 이제 전남대를 동경을 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97년 4월에 박철민이라는 가명으로 전남대생 행세를 해요. 그래서 전남대에 들어가가지고 전남대 기계공학과 1학년인 것처럼 행세를 해가지고 동아리에도 가입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동아리 가입하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야기 나눠보니까 좀 이상한 거야. 이 사람이 이제 뭐 선배 이름들도 모르고 그러니까 금세 들통이 나는 거죠. 말하자면은. 네. 그래가지고 그 이 동아리 이 사람이 가입한 그 이종건 씨가 문학회 가입한 동아리가 용복문학회라는 동아리인데 이 동아리 회장 그 구영민이라는 양반이 이제 이종건을 경찰 프락치로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총동아리 연합회로 이제 부릅니다. 이종건 씨를 불러가지고 그래서 5월 26일 저녁 8시경에 불려갔어요. 이종건 씨가. 불려가니까 총동연 사무실에서 이 총동연 그 동아리 회장이 남총련 정책위원 이승철한테 이제 이종건 씨가 인계를 합니다. 무슨 범죄자 인계하듯이. 그래가지고 인계한 이후에 이제 마스크를 쓴 여러 학생들에 의해 가지고 이제 이종건 씨가 총동연 내부 별실로 끌려가요. 그러니까 저녁 8시경에 끌려가가지고 다음날 새벽 3시경까지 그 별실에서 구타를 당하고 고문을 당합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심해요. 뭐 그 주먹이랑 쇠파이프 주로 써가지고 사람을 네네. 몇 시간이야 도대체 8시부터 시작했으니까 8시간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그 밀실에 가다 놓고 한두 명대 아니고 막 우르르 몰려서 계속 그렇게 좁혀고 그렇게 고문을 한 거예요. 이 주 폭행 가담자는 이렇습니다. 남청년 의장 정희찬, 남청년 정책위원 이승철, 정책위원 장형욱, 기획국장 전병모, 5월대장 최석주, 투쟁국장 전연진. 그래서 이종건 씨는 이렇게 이제 그 구타를 당하고 고문을 당하다가 얘네들이 소화제를 왜 먹였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강제로 소화제를 먹였는데 그 과정에서 소화제가 이제 기도를 막아가지고 질식사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갑자기 이제 피해자가 사망을 하니까 남청년이 긴급회의를 소집해요.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을 해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이제 회의 결과 그 총동연 사무실 그 내실에서 이제 일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사무실에서 그런 걸 그랬다는 사실을 은폐를 하고 이 사람을 이 사망자를 그 전남대 그 강당 앞에 잔디밭에 버리고 잔디밭에서 사람 쓰러진 게 발견해가지고 우리가 응급조치를 취했는데
늦었더라. 그 그렇게 사망했다라고 말을 맞춥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 조사 중에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종건 씨 이제 어머니께서 학교 측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게 있던가요 그날. 학교에서 전화가 왔는데 그 이종건이 저놈들 다니는 게 맞냐라고 확인 전화가 왔다고요. 상당히 이제 추궁하는 말투로. 네네네. 그런 증언을 경찰이 확보하고 나가지고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발신자 기지국 조회를 해봤더니만은 전남대에서 걸려온 전화인 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다시 얘네들 불러가지고 수사를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자백을 받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결과로 정희찬은 징역 5년에 자격정지 3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를 받았고, 그다음에 이승철, 장형욱, 전병무는 징역 4년, 최석준은 징역 2년, 그리고 그 외의 가담자들 18명 모두 저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중에 이제 좀 이건 정말 인간 쓰레기다 싶은 게 또 하나 있는데 전남대 총학생회 섭외부장 구광식이라는 양반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징역 3년, 집유 4년으로 석방이 됐어요. 근데 이후에 2003년에 3개월 동안 20여 차례의 강도 강간 등을 저지르고 다녔어요. 그리고 그 2003년 8월에 한 호프집에서 그 성폭행을 하려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피해자를 칼로 수십 표 찔러서 죽였어요. 이걸로 붙잡혀가지고 지금 무기징역 살고 있습니다. 아휴, 이런 새끼들인 거야 지금. 이 남청년 새끼, 이 당시 남청년 새끼들이 이랬던 거야. 자, 사건의 전모, 그러니까 지금 드러낸 전모는 이렇습니다. 재판 결과는. 네네. 근데 지금 정희찬이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부적격 판정을 받았잖아요. 네네. 여기 관해서 이제 그 다음 날 국회 소통관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저는 폭행 현장에 있지도 않았으며 폭행을 지시하지도 않았다. 사건 직후 광주 전남 지역 학생운동을 이끌던 책임자로서 양심에 따라 법적 도덕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자 했을 뿐이다. 당시 학생운동 문화가 그러했다. 수사당국 윗선에서 남청년 의장 정희찬을 이 사건에 포함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했다. 사건 당사자들에게 자행된 수사당국의 회유, 협박, 폭행, 강압적 수사를 괴로워하다 최종적으로 의장으로서 책임을 졌을 뿐이다. 저 역시도 공안당국의 강압적 수사에 의한 피해자로 평생 살아가고 있다.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로서 단 한 톨의 양심의 가책이 있었다면 아예 시작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미 지난 대선 때 알려진 사실이고 당대표 특보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건 역차별이다. 당의 이의 신청 결과에 따라 절차에 따라 당의 냉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구해보겠다. 그 결과에 따라 최종적인 입장을 정하겠다. 그러니까 자기는 사실은 이거 총대 맹거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가담하지 않았다는 거네. 네, 재판 결과와 다르게 허위 진술해가지고 다른 사람 죄들을 자기가 덮었었다. 뭐 경찰이 남청년 의장 정도는 구속시켜야지 각이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경찰이랑 딜친 거다, 뭐 형량 딜친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일단 나무위키 같은데 이제 나와 있는 거를 보면은 일단은 그 직접 폭행한 사람은 일단은 4명이 이름이 많이 뜨더라고요. 네. 뭐 기획국장, 뭐 5월 대장, 네. 투쟁국장 뭐 이 정도인가? 하여튼 정희찬 이름이 직접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이렇게 잘 안 보이긴 해서 기사로도. 네. 그래서 직접 가담자는 아닌가?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일단은 근데 그 형을 받을 때는 폭행에 가담한 형의로 징역 5년. 네. 네. 그럼 가담자지.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 맞다 칩시다. 총대 맸다 칩시다. 그러면 그 보상은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형 적게 받았던 그 사람들한테 받아야지. 왜 이걸 민주당 와서 보상해달라고 그래요? 왜 이 보상을 국가가 이 공적인 영역에서 보상을 해줘야 돼요? 애초에 이 짓거리가 무슨 민주화 투쟁입니까? 이게? 일단 한총련 자체가 이 네. 사건이 일어난 것도 1997년이잖아요. 네. 이게 97년이 물론 이게 뭐 3당 합당을 통해 가지고 뭐 그래서 이제 그 옛날 네. 구정권의 뭐 후예들이 네. 좀 남아 있기도 했었고 네.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엄연히 문민정부 시대예요. 이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군부 독재 시대는 아닌 거죠. 네. 한총련 자체가 사실 되게 설득력이 없지. 그래서 한총련도 언제까지 지속되는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점점 어쨌든 입지가 좁아지고 있었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이 사건이나 이 다음 사건 2개 때문에 한청년이 실질적으로 꺾입니다. 네.
뭐 그 얘기는 이제 조금 이따가 바로 이야기를 이어서 할 텐데 아무튼 정인찬이 지금 보면은 그래서 이제 뭐 자기는 떳떳하고 그렇다고 하는데 총대 맸으면은 총대 맨 것까지 내가 인정을 할 수 있는데 그럼 총대를 그러면은 그 보상은 총대 매서 형량 그 형 줄여진 동료들한테 가서 받아야지. 왜 이거를 민주당이 이 사람한테 보상을 해줘야 되냐고. 여튼 나라고 한다고 어린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일단 한총련 자체가 그땐 독재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반독재가 아니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뭐 유시민이나 아니면은 이제 훨씬 더 윗세대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 무슨 경찰하고 싸우다가 경찰이 뭐 죽은 것도 아니고 오만 사람 끌고 가서 몇 시간 뚜렷이 패서 죽인 거 아니에요.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설령 이 사람이 프락치라 칩시다. 만약에 돌아가신 분이 진짜로 프락치라고 해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하면 안 되죠. 그게 또라이들 아닙니까? 미친 새끼들 아닙니까? 진짜로 이거는. 그리고 이 중에 한 놈은 진짜로 미친 살인자 새끼도 있었고. 그러니까요. 살인의 강간에 진짜. 그러니까 무슨 양심에 꺼릴 게 없다는데 딴 거 다 떠나가지고 자기가 장원에 있는 조직에서 사람이 죽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저는 이것만 가지고도 평생 짐을 하나 지고 살 것 같아요. 아니면은 깔끔하게 정말로 명명백백하게 사건을 실체화해서 벌 받을 사람 벌 받고 그 다음에 남청년은 사실 해체지. 남청년 해체했어야 되는 거지. 네. 예, 그런 해체하고 뭐 지도부를 다시 꾸리던 막 그렇게 됐어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근데 뭐 덮어 쓰고 뭐 지가 가고 엉망이죠 이게. 자 그래서 이제 5월달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97년 5월달에. 네. 그리고 97년 6월달에 바로 또 사고가 하나 터져요. 야 바로 한 달 뒤네요. 한 달도 아니죠. 그러니까 5월 20 며칠 날 있었고 26일 날 이 사건이 벌어졌고 그 다음 사건이 6월 3일 날 벌어집니다. 일주일 텀이에요. 일주일 텀. 이게 이제 이석 구타치사 사건. 이 사건이 좀 더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이 전남대에서 벌어진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종건 구타치사 사건 같은 경우는 그 정치권이 움직이진 않았거든요 당시에. 그런데 이석 그 구타치사 사건 같은 경우는 정치권이 움직였어요. 당시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가지고. 이건 이제 그 말씀드렸다시피 6월 3일 날 벌어진 사건이고 당시에 이제 한 청년 5기 출범식이 한양대로 잡혀 있었는데 기억납니다. 저는 이때 이제 군 전역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이런 거 하나도 모르는데 그 당시에 몰랐는데 그때 이제 한양대가 네. 언덕배기가 많고 그래가지고 네. 뭐 도망가기 좋다. 그래서 네. 이제 한양대로 정했다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있죠. 한양대로 이제 정해졌는데 경찰이 한양대를 봉쇄를 내요. 그래서 네네 그래서 한 청년 출범식 자체를 막아버리겠다고 봉쇄를 내서 결국 이때 5기 출범식은 서울대에서 열리는데 서울대에서 열린 거 별도로 한양대에 계속 그 한종년 지도부가 남아가지고 계속 있던 상태였어요. 그 안에서. 그 이제 그래서 6월 3일 날 일이 벌어지는데 6월 3일 한양대 오후 6시경에 한양대 부근에서 인근을 배회하던 이제 이석 씨 이제 피해자 이석 씨를 이 한총련 간부들이 납치해가지고 끌고 와서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고문을 합니다. 이 이석 씨는 어떤 분이냐면은 74년생이고 해남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공고 나왔어요. 공고 나와서 이제 선반 기능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수원에 있는 공장에서 선반 기능공으로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일이 벌어지기 며칠 전에 이제 공장을 그만뒀다고 해요. 그리고 마침 이제 서울로 와가지고 여기저기 이제 구경하고 다니다가 한양대가 있으니까 대학교에 이제 그 향후회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한양대에서 이제 호남 향후회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던 참이었다고 합니다. 그걸 이제 물어보고 다녔는데 그거를 이제 한총련 애들이 이상하게 수상하게 보고 사람을 잡아 끌고 온 거예요. 납치를 한 거예요. 납치해가지고 끌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녁 6시에 납치를 해가지고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이건 몇 시간 18시간인가 이러면 아니다 15시간 그렇죠. 오후 6시에서 다음날 오전 9시까지니까 그렇죠. 예. 15시간 동안 고문을 했습니다. 이제 이 방법이 어땠냐면 침낭으로 감싼 다음에 물을 뿌려가면서 경찰 진압봉으로 구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자가 의식을 잃으니까 코에다가 막 그 최루가스 그 최루 가루를 막 집어넣고 그런 식의 고문을 했다고 해요. 진짜 이 인간들이랑 그 옛날 뭐 중앙정보부나 뭐 그 안기부 차이가 없어. 응? 고문하던 애들 이근한 네. 뭐 그런 애들 네.
진짜 차이가 뭡니까? 차이가 뭡니까? 이 당시에 이제 그 한총련 조국통일위원장 이중구라는 새끼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 그렇게 패고 막 고문하고 하니까 그거 보고 가담하려고 하면 망설이는 애들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네. 망설이고 막 주저하고 그러니까 전쟁 상황인데 인륜을 생각할 때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애들을 등 떠밀었다고 합니다. 또라이 새끼들. 무슨 전쟁 상황이야 이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타하고 고문을 하다가 이제 피해자가 의식 있고 그러니까 뒤늦게 병원으로 이송을 했는데 과다출혈로 사망을 합니다. 이 당시에 이제 그 이 출범식에서 그 뭐야 한총련 5기 위원장으로 선출된 게 강유현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사건 터지고 나서 구속이 된 거고 이 사건 터지고 나니까 또 얘네들 또 이제 바로 이제 또 내부 회의를 가졌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당시 지도부 주축이 80년 후반 학번들이었는데 이 새끼들 한다는 소리가 김영삼 정권이 죽인 것으로 발표하자. 80년대 후반 학번이 97년에 왜 있어? 아니, 나도 이런 새끼 봤다니까 학교 총동원에서. 하긴 나도 학교 오래 다녔으니까. 30 넘었는데 총동원 사무실 또 앉아가지고. 그리고 그래서 한총련 공식 입장으로 나온 거는 이렇습니다. 한총련 사무실 주변을 서성이던 이석지를 발견하고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폭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진술서를 쓰게 한 뒤 돌려보낼 생각이었는데 이 씨가 갑자기 달려들어 목을 조르는 바람에 이 씨를 묶어놓은 채 사무실을 나간 것으로 안다. 이거는 한총련판 탁친이 억하고 그렇죠. 죽었다네. 예, 차이가 뭐냐고 대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폭행 가담자가 총 22명으로 이제 그렇게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강의원은 그 97년 7월 2일 전남대 농활 출범식 참석 직후에 광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았는데 강 의원은 직접 가담이나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이제 돼서 이 사건 관련해서는 형을 살지는 않아요. 하지만은 요 출범식 직후에 이제 그 서울시 도심으로 이제 막 진출해가지고 폭력 시위를 벌였거든요. 아, 그쵸. 예. 이거 주도한 혐의로 이제 구속이 돼가지고 징역 5년에 자격증 4년을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00년 8월 8일에 때 사면이 되었고 당시 이제 오마이뉴스 같은 그 신문에 보면 이 사면 기사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새끼들 양심수로 포장을 해요. 뭔 양심을 지켰다는 거야, 얘네들이. 그리고 정의찬 같은 경우도 2002년에 사면 복권됩니다. 그렇죠. 예. 저는 이거 김대중 정부의 과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제 아무튼 뭐 그래서 강 의원은 살인 사건에 직접적으로 가담했거나 관련된 바는 없습니다. 정의찬은 네네네. 재판 결과는 주요 가담자로 나와 있지만 정의찬 본인 주장에 따르면은 총대를 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총대를 맸다는 걸 사실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그 보상은 딴 데 가서 찾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 의원은 이거 말고 이제 미투가 하나 터진 게 있죠. 이건 이제 2018년 2월달에 이제 터진 미투인데 당시에 이제 강 의원이 광산구청장에 출마를 하려고 하니까 그 지역 사회 이제 시민 사회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2003년 4월에 그 과거 학생 운동 때 알고 지낸 이 피해자 및 지인들과 집에서 이제 술자리를 가졌는데 그러다가 잠깐 이 지인이 이제 화장실 간 사이에 강 의원이 이제 피해자에게 돌연 이제 키스, 포옹 등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러고 이제 그러고 나가지고 이게 그냥 묻힌 게 아니고 이 피해자가 당시에도 이제 이 학생 운동회 측에 이제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해가지고 강 의원이 당시에 반성문 쓴 것도 있습니다. 보면은.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2018년에 이걸 이제 다시 폭로를 하니 지금 이제 뭐 출마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렇지. 피해자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 저거는 동네에서 구청장으로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눈뜨고 봅니까? 그래서 이제 미투를 터뜨리니까 강 의원이 이제 페북에 사과글을 하나 올렸어요. 이게 지금은 없어요. 삭제돼가지고. 근데 캡처는 남아 있는 거죠. 기사로 저는 이거 오마이 기사에서 본 거거든요. 이 캡처를. 네네. 이게 2018년 2월 13일 올린 강 의원 페북 글인데 2003년 강 의원 성희롱 사건 피해자께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또한 그간 제 삶을 지켜본 분들께도 죄송합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으셨을까요? 여기까지는 좀 일반적인 사과문 같죠. 네. 근데 뒤에 내용을 보면 좀 어이가 없어요. 일주일 넘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인터넷상에 유포된 사실과 댓글들을 보면서 인정이 되질 않았고 분노만 키웠습니다. 특정인의 과장된 SNS 글에 무너져버린 가족들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먼저였습니다. 그러니까 미투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든 이 상황을 넘어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15년 동안 아파하고 있다는 피해자의 상황을 알고도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진실일까? 그럴 리가 있을까? 15년 세월이 흘렀고 잘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다는 말인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고 진짜 또라이 같은 새끼야. 이 페북글에 관해서 이제 강유원 법률 대리는 아마도 변호사겠죠. 이 양반은 이제 이렇게 코멘트를 냈는데 페이스북 사과문은 성희롱이라는 범죄에 대한 동의, 그러니까 성희롱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상처를 취하기 위한 진심이다. 그래서 이제 강유원은 성추행한 적 없고 이게 이제 그 성희롱이 아니라 말하자면 이제 화간이라는 얘기입니다. 둘이 눈 맞아서 그런 거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이제 피해자가 백서를 발간을 해요. 근데 그 백서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강유원이 당시에 쓴 반성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군요. 그리고 예. 이제 그 회의 이 문제 관해서 회의를 소집을 해가지고 강유원한테 직접 증언을 들었고 그때 다 기록이 있거든요. 그 기록들을 가지고 백서를 발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빼박이에요. 근데 강유원이 끝까지 인정을 안 했고 이건 그냥 둘이 눈 맞아서 그런 거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백서 나오고 이제 그렇게 여론전에서 밀리니까 잠적을 합니다. 돌연 잠적하고 자해했다는 그런 얘기 나오고 그랬는데 그 뒤에 이제 뭐 자살 시도 뭐 네. 했던 그런 거였다고 네. 그러죠. 예. 그 뒤에 이제 그 아예 광주를 떠나가지고 근거지를 경기도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경기도로 옮긴 뒤에는 이재명이 걷어들이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뭐 정의찬도 그렇고 강연도 그렇고 이거 퉁치고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거예요. 과거에 이랬으니까. 와 이분은 근데 진짜 백서 그러니까 그게 남아 있는 게 정말 다행입니다. 네. 그때 백서 발간하신 게 나라고 한 거예요. 그분도 말하자면은. 또 자신도 구한 거죠. 자기 그쵸, 자신을. 네. 예. 이렇게 뭐 남겨놔야 돼 진짜. 근데 그거를 그 사건이 벌어지고 얼마 안 돼서 이제 뭐 학생회 차원에서 조사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네, 남겨놓은 네. 거잖아요. 네. 그거를 그 당시가 그거 이제 남기는 과정이 더 얼마나 힘드셨을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학생이 문화라는 게 뻔한데 물론 2000년대 들어가지고서는 조금 나아지긴 했다고는 하지만은 뭐 강연 그 반성문 보면 그런 걸 쓰세요. 자기의 어떤 마초적 근성을 반성하네 그런 내용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재명 최측 그러니까 이재명이 거의 사냥개 노릇을 했어요. 지난 한 2년 동안. 그리고 지금 이제 국회의원 달겠다고 이거 좀 드릉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한청년이 쇠퇴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한청년이 쇠퇴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 97년 5월 6월 사건 두 개 터지면서 97년 11월에 이제 6기 한청년 지도부 선거를 하잖아요. 그 전에 97년 11월에 이제 전국 그 대학마다 총학생회장 선거를 했잖아요. 근데 전국 대학 통틀어 가지고 거의 50% 넘게 비운동권이 싹 다 비운동권으로 넘어갑니다. 주도권이. 네, 제가 다니던 학교도 네. 99년부터 총학생회가 비운동권 네. 학생회가 처음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구성되는 학생회들로 치러진 그 다음 해 98년에 이제 6기 한청년 의장은 영남대생인가가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바로 한청년을 뒤집어 버려요. 그냥 한청년이랑 그러니까 그 전 지도부가 용공이었고 뭐 그런 식으로 아주 이제 막 뒤집는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새가 많이 죽기 시작하는 거죠. 그 얘네들이 한청년을 죽인 주범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하여튼 좀 웃겼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 제가 다니던 학교도 네. 그렇게 운동권의 새가 그렇게 강한 학교는 아니었는데 네. 학교 역사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네. 어쨌든 그래도 총학생회가 대체로 이제 그 운동권 뭐 우리 학교 같은 경우 2개 파벌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2개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학생회를 했었는데 그 축제 때 무슨 그 대학 축제 하면은 이제 뭐 이상한 뭐 반미 뭐 그런 행사가 부스가 있잖아요. 어디서 그 벤츠를 하나 구해가지고 뭐 거의 다 망가져가는 벤츠겠죠. 그래서 반미의 상징으로 벤츠를 갖다 놓고 벤츠 독일차인데 왜 그래? 벤츠를 오한마로 때려 부시는 그런 퍼포먼스. 아니 그 벤츠 독일차인데 왜 그게 반미야? 모르겠어. 이해가 안 되네. 야, 그 다들 차 할멈밖에 없나? 굳이 그 반미의 상징으로 차를 때려 부수고 싶으면은 그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쉽게 구할 수 있는 미국 차? 미국 차는 그거거든요. 머큐리 세이블이거든. 아 세이블. 기아에서 팔던 거.
그래서 에버랜드 한 대 끌고 가서 부시던지 그 중고도 많을 텐데 폐차장 가면 많을 텐데 우리나라 진짜 많이 돌아다녔는데 네. 그거. 저기 독일차 애꿎은 독일차를 왜 부셔 거기서 몰라, 무식해가지고는 벤츠가 제일 있어 보였나. 진짜 그 퍼포먼스가 이제 우리 학교에서 최초의 비운동권 학생회가 들어서기 전 네. 마지막 퍼포먼스였다. 제 머릿속에 남아 있는. 자 이제 아무튼 뭐 얘네들이 한총련을 죽인 겁니다. 한총련 굳이 얘기하자면 근데 그 96년 뭐 97년 그때 한창 활동했던 한총련을 활동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네네. 김영삼이 한총련을 죽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한총련은 한총련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뭐 그때 누구야 그 서강대 총장 네. 그 박홍 신부. 네. 그래서 그 주사파 얘기하고 네, 뭐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죽였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싶은가 본데 네. 뭐 아니 뭐 근데 자멸한 게 더 많아 그렇죠. 보이는데. 직접적으로 이제 김영삼이 탄압을 하면서 죽였다. 뭐 그다음에 맨날 너네들 그 운동권 애들 뭐 민중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중으로부터 버림받은 거죠 삶. 그렇죠. 이게 지금 이 두 개의 살인 사건 보면은 이거 진짜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그때 당시에 이제 90년대 후반, 그다음에 네. 2000년대 초반 네. 학생들은 그냥 운동권을 버렸어요. 저도 그때 버렸고. 근데 이제 이 짓거리 한 놈들은 다 사면복권 받았고 일부는 지금 정치권 들어가서 배지까지 달겠다고 이러는 상황이고 배지가 아니더라도 지금 민주당 헤게모니 장악하고 막 쥐고 흔들어 대고 있으니까. 그나마 586은 네. 진짜 독재 정권이었기 때문에 정말 그렇죠. 독재 정권이랑 싸웠지. 네. 얘네는 뭐 문민 정부에서 그러니까요. 행패나 부리는 거나 마찬가지였어. 굉장히 명분이 부족해서 나 이제야 알겠어. 얘네들이 한 짓이 뭔지. 이거 근데 무슨 김영삼이 뭘 탄압을 했다는 거야 대체. 이러니 민주당이 지긋지긋하지. 진저리가 나지. 자 이제 진저리 나는 민주당 이야기 말고 다른 이야기를 해봅시다. 네, 하루하루가 정말 바쁘신 네. 이낙연 전 총리님 소식입니다. 자 이제 이번 주 들어가지고 여러 매체에서 이제 총리님 인터뷰를 많이 다뤘고 특히 이제 그 많이 주목을 받았던 게 13일 날 SBS 인터뷰랑 14일 날 KBS 원 라디오 인터뷰입니다. 이 두 개를 이제 뭐 다들 보셨겠지만은 정확하게 보자면은 요 이제 SBS 인터뷰 시작에서 아주 그냥 임팩트 빡 주고 시작을 하셨는데 앵커가 이제 대뜸하는 질문이고요. 그래서 신당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총리님이 그 1초의 그 인터벌도 없이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예.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총리님 말버릇이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말을 끌어가지고 이제 뒤에 말을 이어가시는 게 있는데 그래서 그 끌어가는 예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이제 보니까 아니야. 예가 맞는 것 같아. 이거는 긍정의 예. 네. 절망하는 국민들께 작은 희망이나마 드리고 말동무라도 도와드리겠다. 이 방향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신당 창당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겠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다만 그래서 당장 창당하고 그런 게 아니라 아직은 초기 단계고 뭐 이제 좀 상세하게 말할 단계는 아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뭐 새해 초에 이제 새 희망과 함께 말씀을 드리겠다. 이제 본격적인 말씀을 드리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뭐 아주 구체적인 것들은 없어요. 보면 멤버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요 말씀에 또 이제 지지자들이 많이 이제 고무가 됐죠. 그래서 그러면 창당을 한다면 총선 목표가 뭐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그 질문을 하니까 욕심들이라면 제1당이 돼야 할 거다. 아이고 되게 이제 세게 말씀을 하신 거죠. 총리님답지 않게. 근데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긴 한데 일당을 목표로 하는 거는 그렇죠. 그거는 당연한 거고 정- 그다음에 수권 정당이 되는 거는 그렇죠. 네. 당연히 정치 집단으로서 당연히 목표로 해야 될 네. 그럴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총선 전망은 제3의 신당이 얼마나 약진할 것인가가 제일 큰 변수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목표는 뭐 원론적인 대답을 하신 거고 네. 이제 전망은 이제 훨씬 더 현실적인.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약진이라고 표현하신 것 자체가 그렇죠. 네. 쉽지는 않겠지만 네. 어쨌든 얼마나 세력화될 것이냐. 네. 이제 이게 그 전망인 것이요. 네. 그리고 이제 양양자나 이제 금태섭과의 연대에 관해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준석과의 연대에 대해서는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하고 있지만은 다만 이제 이준석 개인 인물평에 대해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좀 대통령 상대로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이준석 대단한 면이 있다. 뭐 그렇게 이제 긍정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민주당이 만약 쇄신하면은 창당을 접을 용의가 있냐라고 이제 그런 그런 질문도 있었는데 그거 이제 뭐 이미 이제 그건 손을 떠났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그 뭐 조건 걸고 민주당이 뭘 하면은 내가 접겠다 이런 식으로 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뭐 그런 협상의 대상은 아닌 것 같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민주당의 문제가 뭐냐고 생각하는 질문에도 뭐 나 입으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다 말해봤자 뭐 듣지도 않는데 뭐 하겠냐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네네. 이제 김민석에 관해서는 그냥 딱하다. 이거 때문에 김민석이 또 막 또 혼자 격분해가지고 대꾸 안 해준다고 뭐 할 말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지 막 그렇게 했는데 네. 끝까지 이제 병목금의 모범을 보이셨어요 말하자면은. 이건 사실 김민석을 총리님 상대하면 급이 안 되지. 그렇죠. 신경미 의원이 조곤조곤 아주 그냥 방송에서 잘 패주셨더만. 그리고 이제 뭐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민주당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양당 모두 싫다는 분들께 어떻게 대안을 제시해 드릴까 이것이지 양당 좋다는 사람을 빼오자는 게 아니다. 이게 되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면서 사실은 반박할 여지는 충분한데 이 생각이 짧으면 반박 못할 그런 말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너는 당신들 지지자층을 빼오겠다는 게 아니라 당신들 싫다는 사람을 내가 최대한 흡수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사실 이제 반박할 거리가 없긴 한데 문제는 사실은 양당도 자기들 지지자만 가지고 선거하겠다는 게 아니거든. 저쪽 싫다는 사람을 내 쪽으로 더 끌어와야지 되는 거거든 선거라는 게. 네네네. 근데 그런 생각을 양당 공히 안 하고 있죠. 안 하고 있으니까. 예, 네.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을 던져버리면 저쪽이 할 말이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앞서서 이해찬 얘기했잖아. 중도층은 그냥 우리가 이기면 딸려오기 때문에 신경 쓸 거 없다고 얘기했잖아. 그런 망언이나 이제 당원 교육에서 네. 하고 있는 정확하게 대비가 되는 말이긴 합니다. 그렇게 네. 보면은. 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이제 14일 날 KBS 제1라디오에서 이제 인터뷰를 하셨는데 다음 날 바로 아침에 뭐 내용은 대체로 대동소이한데 약간 이제 그 좀 추가된 말씀들을 보자면은 그 이제 1월 초 창당에 관해서는 다시 이제 물어보니까 뭐 그 지금 이제 뭐 창당이 되게 많이 구체화된 건 아니고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1월 초라고 이제 드린 말씀은 이러이러하게 하겠다라는 걸 1월 초쯤에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 1월 초에 바로 창당을 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아마 이제 1월 초에 하시게 될 말씀은 네. 아마도 네. 이제 뭐 새롭게 당을 만들게 된다면 그 당이 취해야 될 방향이라던가 네. 아니면 어떤 로드맵 네. 같은 것을 이제 공개하는 그 정도가 그렇죠. 되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 자동차에 비유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그거라고 볼 수 있어요. 컨셉트카 정도만 나온 상태고 그다음에 1월 초면은 모터쇼에서 나올 수 있는 프로토타입 정도까지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뭐 2월 초쯤 되면 이제 그때는 진짜 추구가 되는 거죠. 프로토타입을 바탕으로 하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관련해 가지고 이날이었나 이 다음 날이었나 이제 뭐 1월 15일 날 창당한다 그런 기사들이 잠깐 나왔다가 뭐 단독 기사가 하나 나왔었죠. 단독 나왔는데 다행히도 제가 이제 뭐 SNS 상에서는 지지자분들은 보면 별로 안 낚이시더라고요. 저거 그냥 총리님 발이 아니기 때문에 측근 발이기 때문에 두고 봐야 된다. 근데 역시나 오보로 이제 판명이 났는데 뭐 이제 그 긴가민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그런 식의 기사가 나올 때. 근데 과거 같으면 그런 기사에 관해서 좀 긴가민가 그렇게 할 여지가 있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총리님이 계속 언론 노출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정말로 이제 긴가민가한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은 뭐 지난주에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대뜸 MBC에서 바로 질문을 해가지고 답변을 드는 그런 내용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식으로 총리님한테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총리님이 계속 언론에 노출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총리님 발 기사 이외에는 딱히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만약에 정말로 사실이면 다시 똑같은 내용이 총리님 입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거 기다렸다가 보면 판단하면 되는 거니까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측근발 기사들이 이렇게 나오는 건 별로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한동안은 연피셜만 믿어야 된다. 그렇죠. 이런 거죠. 왜냐하면 연피셜이 맨날 나오기 때문에 지금. 맞아. 지금 내일인가 또 어디 저기 방송 인터뷰나 잡히셨더라고 보니까. 네네. 아마 그 TV 틀면 계속 나올 거예요 아마 한동안은. 이렇게 이제 매스컴이 많이 노출되시면 좋지 우리로서는. 아 그렇죠. 네. 네네.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그 신당의 합류한 인사는 어떤 사람들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세계는 갈수록 전문직의 세계가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명망가라든가 이런 데 집착하는 것은 옳지가 않다.
종합적인 통찰을 가진 분들이 함께 어울렸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전문직 위주의 어떤 그 젊은 신인들을 많이 이제 발굴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네, 이제 전문가면서 종합적인 네, 통찰을 통찰을 가진. 네. 네. 이게 참 어려워요. 생각해 보면. 쉽지 않죠. 네. 왜냐하면은 전문직이라고 그러면 자기 분야에 어느 정도 그 확고한 입지가 다져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굳이 정치권으로 넘어올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많을 거란 말입니다. 대부분이 그럴 거란 말입니다. 뭐 의사, 변호사 같은 사람 돈 잘 벌어먹고 잘 살고 있는데 굳이 뭐 나가서 고생할 필요 있나 그런 생각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 전문직 중에 정치권으로 들어올 만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대체적으로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그 분야에서 별로 재미를 못 보는 사람들이에요. 대표적 케이스 현근택, 김남구 변호사잖아. 근데 걔들 보실 때 변호사에서 먹고 살 것 같아요. 그 지능으로. 그다음에 그 이재명이 만든 무슨 에너지 전환 프로그램인가? 네네. 거기도 보면 양의원역의 그쪽 출신인가? 그러니까. 근데 환경 전문가 아니잖아. 근데 또 이번에 또 인재 영입이라고 데리고 온 변호사가 그 에너지 전환 프로그램 출신이라면서요. 그러니까요. 그럼 뭐 안 되는지도 모르겠어. 거기 진짜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이야기 하기는 하는지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분야에 정말 분야에서는 더 조예가 깊고 그 다음에 통찰을 가진 사람을 데려온다는 게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닐 텐데. 네. 그리고 또 자칭 막 이렇게 뭐 내가 종합적인 이런 통찰, 뭐 내가 통찰력이 막 그게 뭐 김어준 같은 놈. 그거를 자칭해서 떠드는 사람일수록 사자가 많다. 그래서 얘네들은 심지어 전문성도 떨어지고 걔는 전문가들이냐 전문가. 전문성조차 없고 더 안 좋은 케이스지. 그러니까 전문직에서 재미를 못 보는 정도가 아니라 전문성이 아예 없는 애들. 그냥 무학의 통찰이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증거 뭐도 없다는 소리 아니야. 그거는 바꿔 말하면은. 자, 그래서 이건 굉장히 이제 이상적. 근데 한편으로 이 말씀은 맞거든. 전문직의 세계가 될 거다 앞으로 점점 더. 그렇죠. 그렇게 되어가는 추세를 읽고 계시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겠다는 말씀이니까 이건 굉장히 이제 방향 자체는 옳은데 쉽지는 않은 길이긴 하다. 하지만은 이게 필요하기도 한 게 지금 뭐 우리가 창당하게 될 신당이 앞으로 이제 비례제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연동형이 유지된다고 치면은 아무래도 비례 쪽에서 많은 의석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직별 대표성 같은 걸 갖추기 위해서라도 네네. 전문성 갖춘 사람들이 당에 많이 들어올수록 뭐 좀 이제 인재풀이 넓어지고 그런 면은 생기는 거죠. 그런 명망과 정치는 끝내야지. 명망과 정치 계속한 결과가 지금 이꼬라진데. 뭐 쉽게 오진 않죠. 어쨌든 이거는 뭐 당연히 이제 지향해야 할 네. 부분입니다. 네. 쉽진 않지만은. 네네네. 자,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염원하는 지금의 시대 정신은 뭐라고 생각하냐. 이게 당 비전이랑 당 비전 물어보는 질문이 있는데 대답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요 질문 하나 퉁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의 시대 정신은 역량 국가가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가 역량이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안팎으로 부딪히는 여러 위기는 국가의 역량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들입니다. 지금 국가와 지금 정부는 그런 역량이 몹시 부족한 상태이거든요. 그런 역량을 가진 정부, 역량을 가진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치는 그런 국가를 뒷받침할 만한 책임과 능력을 가진 그런 정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역량 국가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요 워딩이 되게 좋았어요. 네네. 이게 제가 굳이 첨언을 하자면은 진짜 국가 역량이 중요하면서도 이게 단순히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정말 글로벌하게 네. 여러 국가들이 역량을 모아야 되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지금 이슈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후 위기, 네, 뭐 네. 그다음에 뭐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우리나라만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뭐 이제 팬데믹이나 이제 총리님 말씀하신 여러 그 위기 요인 중에 크게 이제 팬데믹이랑 기후 위기 같은 건 특히나 국가적인 연대가 필요할 네.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그러니까 대한민국 생존 전략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책을 쓰실 만큼 네. 지금 그런 위기 상황이 공공연하게 지금 모든 나라에서 이슈가 되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거기에서 버티기 위해서 아니면은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단위로 역량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정부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정부가 아니면 하기가 어려운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좀 말하자면 인식의 전환이 좀 저는 좀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참여정부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해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권력은 정치권에서 이제 그 뭐야 시민에게, 그러니까 국민에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권력이
정치권에서 재벌 쪽으로 넘어갔다. 기업으로 넘어갔다. 기업으로 넘어간 아무튼 그런 식으로 네. 말씀을 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때만 이제 그때만 해도 그 말씀이 맞는 통찰이었지만은 지금 와서는 그 상황이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 국가 단위 말씀하시다시피 그러니까 전 세계 혹은 국가 단위의 그런 광범위한 위기 상황들이 지금 많이 속속들이 도출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말씀하신 기후 위기나 그다음에 또 환경 위기나 그다음에 이념 위기도 마찬가지, 이념 대립도 마찬가지죠. 이런 네네. 것들은 국가가 영향을 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영향은 주로 말하는 영향은 외교 영향일 겁니다. 그 국가적인 단위에서 이제 해소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고 그래서 다시금 능력 있는 국가가 이제 필요해지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런 어떤 시대 상황을 잘 읽어내신 통찰이 있는 워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양 국가라는 게. 그리고 이제 이게 또 그 총리님 책이랑 맞물리는 내용이기도 하고. 네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위기 전략 책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영양 국가예요. 영양 국가. 그렇게 되네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스스로 하셨던 계속 해오셨던 말씀이 쭉쭉쭉 압축되면서 이렇게 이제 요약이 되고 있다. 요 영양 국가라는 말씀은 이게 기억을 해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이제 영업 뛰러 다녀야 되잖아 우리. 네네. 그래서 니들이 말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이재명 잡아 죽여야지 그게 아니라 그런 거 얘기해서 될 게 아니라 영양 국가가 돼야 된다. 이 얘기를 사람들을 설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신당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 뭐 박지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낙연은 DJ가 아니다. 뭐 DJ 아닌 거 동의합니다 다들. 누가 DJ라 그랬어요? 누가 DJ래? 근데 이제 그 신당이라는 게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고 그나마 이제 어제 정치인세계에서 가피우스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역대 신당 창당 중에 가장 명분이 있었다고 그러면은 노무현 대통령 꼬마 민주당 명분만 따졌을 때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정치적으로 그 상황을 돌파하고 성공한 거는 김대중 대통령님이 창당하신 당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님이랑 총리님이랑 뭐 비교를 해볼 만은 합니다. 그리고 또 이낙연 전 총리님이 워낙에 네. 김대중 전 대통령님을 거의 뭐라고 본인 정치 아이돌이죠. 본인 정치의 기원이죠. 기원이면서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죠. 본인의 우상 네. 아마 네. 그럴 겁니다. 그리고 행보가 묘하게 김대중 전 대통령님이 생각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례를 복기를 해보고 따라가시려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죠. 네. 김대중 대통령님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창당을 하셨다고 하면은 크게 두 개로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이제 김영삼과 그러니까 1988년 대선을 앞두고 만든 평민당, 네. 평화민주당인가? 네, 네. 네. 평민당이 있고 그 다음에 김영삼이랑 92년 대선에서 이제 패배하고 잠시 정계 은퇴를 하셨다가 돌아오신 다음에 다시 한번 당을 만드시는데 그게 새정치국민회의입니다. 네. 그래서 새정치국민회의는 결국은 만들고 나서 김대중 대통령님이 대선에서 승리하시게 되면서 대통령이 되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새정치국민회의랑 좀 더 닮은 점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새정치국민회의 창당 시점의 과정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92년 대선에서 김영삼에게 패배하시고 이제 영국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하시고서 영국으로 잠시 유학을 떠나십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93년 7월에 귀국을 하세요. 네. 근데 이때 귀국하실 때만 해도 네. 정계 복귀를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지만 여기서는 확실하게 선을 긋습니다. 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저술과 연구 활동에만 전념하고 정치의 일체에 개입하지 않겠다. 근데 약간의 여지는 또 열어놓으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때 이제 민주당이죠. 네. 현 지도부가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당원으로서 책임이자 의무. 근데 이제 이분이 그냥 평범한 당원은 다 아니잖아요. 특별당원이네. 특별당원. 너무 어마어마하신 분이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여지를 살짝 좀 열어놓으신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은 좀 있습니다. 네. 어쨌든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한테도 내가 정계 복귀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기사 쓰지 말아달라 이렇게 뭐 당부도 하시고 막 그랬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간이 흐르는데 이제 1994년부터 이제 95년
이제 95년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네. 아마 이게 최초의 지방선거일 거예요. 이제 1회.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제 흘러오는 과정이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문민 정부가 처음 탄생했을 때는 막 지지율이 엄청 높았어요. 장난 아니겠었죠. 예. 네. 한 80%까지도 네, 네.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아마 임기 초 지지율은 역대 중에 제일 셀 걸요. 문재인 정부가 넘어섰나 모르겠다. 좀 비슷비슷할 겁니다. 네. 좀 강렬했죠, 엄청. 네. 그런데 그 뒤로 좀 빠르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워낙 이제 많은 사건 사고들이 네. 터지게 되는데 네. 정말 이제 한동안 잊고 있다가 이 이름들을 보니까 정말 큰 사고였다는 게 다시 기억이 나는데 뭐 서해 페리오 침몰 사고가 있었고 그다음에 대구 지하철 가스 폭발 사고 네. 그다음에 이제 성수대교 붕괴 그렇죠. 사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좀 정치적으로 보면은 어떤 문민 정부로서 또 김영삼 대통령도 우리나라 이제 민주화의 상징이다 보니까 기대하고 있던 것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기대보다 좀 어긋나는 일들이 있었어요. 네. 그중 하나가 아마 이걸 것 같습니다. 이제 5.18 네. 진상 규명에 대한 부분이었을 텐데 네. 여기서 이제 1993년 5월 같은 경우에는 김영삼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상 규명과 관련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훗날의 역사에 맡기는 것이 도리. 이거를 이제 5.18 관련 특별 담화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계기로 나중에는 무슨 일이 또 벌어지냐면은 1994년 10월 29일에는 그 12.12 군사 쿠데타에 대해서 검찰이 조사를 하게 되는 수사를 하게 되는데 네. 전두환 노태우에 대해서 기소 유예를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일단은 규정은 해요. 12.12는 이거는 군사 반란이다. 쿠데타라고 명백하게 정의를까지 내렸는데 기소는 안 한 거야. 이때 그 판결 나왔나?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판결이 있다? 아니라 이때 검찰이 네. 약간 그 불기소의 이유로 네. 성공한 쿠데타는 뭐 처벌할 수 예.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예. 얘기를 했었는데 뭐 실제 자기는 그런 어디 쓴 적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때 당시 이제 그 수사 책임자가 장 무슨 검사인데 뭐 그런 얘기를 하긴 하죠. 네. 어쨌든 이것 때문에 이제 정치권에서는 특히나 더 폭발하게 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 같은 그 이제 이런 걸 어떻게 하느냐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되는데 여기서 일단 당시 민주당의 그때는 총재니까 이기태 총재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하고 의견이 딱 갈렸다고 해요. 네. 이기택은 밖으로 나가서 장외투쟁해야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원내에서 이거는 해결해야 된다. 여기서부터 일단 두 사람이 의견이 어긋납니다. 네. 이런 이제 갈등 상황은 이어져 오다가 95년에 지방선거가 펼쳐지게 되는데 이 지방선거 공천을 계기로 크게 증폭이 되게 돼요. 네. 이게 이제 후보들을 정해야 되는데 경기도지사 후보가 두 사람이 의견이 갈렸다고 합니다. 이때도 경기도지사가 문제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기택 씨 같은 경우는 장경우라는 사람을 네. 도지사 후보로 세우려고 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종찬을 세우려고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막 이기택 찾아가가지고 이종찬을 경기도지사 후보로 밀어주면은 내가 큰 빚을 진 걸로 알겠다. 막 이렇게 굉장히 간곡하게 부탁을 했는데 네. 고려해보겠다 해놓고서는 그냥 장경우를 밀어준 거야. 그래서 장경우가 도지사 후보가 되는데 네. 또 이 과정에서 네. 이 폭력 사태가 몸싸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이게 이제 그 후보가 한 사람 더 있는데 안동선이라는 후보가 있어요. 네. 근데 이 안동선 후보 측에서 이제 이기택이 밀어주는 장경우 쪽에서 돈 봉투를 네. 돌렸다 하고서 봉투를 이렇게 몇 개 갖고 와가지고 네. 이거 무효다 네. 하는데 막 장경우 측은 아니라 그러고 네. 그러면서 이제 장경우 측이랑 안동선 측이랑 싸움이 난 거야. 이게 참 묘하죠. 일단 DJ는 이종찬을 밀었는데 싸움이 붙은 쪽은 또 다른 후보야. 일단 그렇게 해가지고 기사가 크게 납니다. 네. 기사가 크게 나고 그래서 막 갈등이 커졌는데 어쨌든 지방선거는 치러지고 지방선거는 민주당이 이겨요. 근데 경기도지사는 뺏겨요?
민자당 당시 아직까지 민자당 네. 여당 쪽이 가져가게 됩니다.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한 7월쯤 오면서 김대중 대통령은 사람들을 쫙 불러 모아가지고 야 이거 신당 창당 해야 될 것 같냐 안 해야 될 것 같냐. 근데 딱 느낌 보면은 본인은 이미 거의 결정을 내렸어. 근데 이제 발표하기 전에 한번 네. 의견들 이렇게 들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상당수는 이제 그 상당하시죠. 네. 뭐 이런 쪽의 의견이 좀 더 다수였다는 것 같아요. 그 눈치 빠른 사람들인 것 같은데 불렀으면 그 창당하겠다고 지금 마음 먹고 부른 거지. 그 100%지 그거는. 뭐 아니면 이제 답정너? 그러니까 답정 넣은 상태에서 부른 거지 그거는. 그래서 이제 7월에 창당을 예고하고 한 9월쯤인가 새정치국민회의가 이제 정식으로 창당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창당하는데 이제 창당의 이유가 되게 지금이랑 비슷해요. 네. 국정이 좀 어지럽고 정치도 어지럽고 그다음에 그거를 제대로 견제하고 대안을 주는 선택지가 없다. 야당이 네. 야당도 당내 민주주의도 부족하고 뭐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새정치국민회의가 발을 올리게 되는 거죠. 네. 딱 이 시점입니다. 이 시점과 과연 이제 지금의 이낙연 전 총리님 만드는 신당 창당 이거를 비교를 해보게 되는 건데 사실 모든 상황이 김대중 대통령이 훨씬 편했어요. 뭐 그거는 일단 체급이 다르잖아요. 체급이니까 체급이 네. 인물로는 뭐 이낙연 전 총리께서 어떻게 뭐 좀 비벼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치더라도 그냥 그 인물 자체로만 치면은 뒤질 거 없죠. 하지만은 정치적 위상 체급 면에서는 정치적 위상 면에서는 그리고 뭐 정치적 자산 네. 뭐 이런 것들까지 그거 포함하면 민주당 역대 통틀어도 누가 능가할 수 있어요. 누가 비벼볼 수 있어요. 아무도 없지. 그러니까 이미 이때 김대중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만 3번을 그렇죠.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박정희 때 한 번, 네. 88년, 그다음에 92년 네. 3번을 했었고 그다음에 창당도 해 보셨죠. 네. 사실 그 평민당 이미 창당을 한번 해줬던 경험이 있고 그러면서 뭐 총선 대선 다 치러봤고 네. 총선에서는 또 재미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꽤 이제 위력 있는 그렇죠. 성과를 네. 거두셨었고 네. 근데 이제 대선에서는 좀 안 됐었던 거죠. 네. 네. 어느 정도 또 대단했냐면은 새정치국민회 했을 때 그 민주당에서 뛰쳐나온 사람이 국회의원이 95명 중에 63명이 그러니까 거의 기둥뿌리 다 뽑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김대중 대통령이 민주당을 나오면은 나와서 당을 차리면 그 당이 민주당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 거죠. 맞아요. 옛날에 그 웸이라고 듀엣 있었죠. 아시죠? 아, 그렇죠. 조지 마이클. 나중에 조지 마이클 솔로로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멤버는 앤드류 리즐리는 완전히 잊혀졌습니다. 근데 조지 마이클이 웸을 탈퇴를 하든 웸에 있든 간에 그냥 뭐 차이점이 없어요. 그냥 조지 마이클이 혼자 노래 불러도 그것도 웸이고 웸 시절도 웸이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지. 마치 뭐 지금이야 이제 김태원의 위상이 좀 많이 올라왔지만 그렇죠. 뭐 이승철이 부활이고 이승철이 부활이고 부활이 이승철이고 뭐 그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시절이 있었죠.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참 우리 이낙연 전 총리님께서 창당을 하는 과정은 쉽지 않다. 그렇죠. 이때만큼 근데 이런 김대중 대통령님도 옛날에 평민당 창당했을 때는 창당까지는 했지만 결국 대통령이 되시는 데까지는 성공을 하지 못하셨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래도 이낙연 총리님이 가지고 있는 거는 확실한 어떤 창당에 대한 명분. 그리고 그때 당시에 비슷한 거는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렇죠. 분열의 상황. 네. 이런 거를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나름 지지율상으로는 확고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불안한 차기 야당 후보. 네. 이재명이죠. 그리고 이제 뭐 이거는 완전 주관적인 거긴 하지만은 조금 또 보태자면은 이
지금 그 극한 대립 상황이라는 국내 정치 있잖아요. 네네. 여기 이제 부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그 95년, 97년 이때랑 비교했을 때 그 전반적인 시민들의 정치의식 수준이 더 상승했다. 그러니까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그러니까 정치에 대한 바라는 것들도 좀 더 명확해지고 네네네. 수준도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은 그 이낙연 총리님이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명분이 분명하잖아요. 그 분명한 명분이 어필할 수 있는 면이 과거보다 더 커졌다. 네네. 그런 점은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긴 근데 합니다. 또 이제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어필할 수 있는 여지도 높아졌지만 사실 그만큼 허들도 높아진 그렇죠.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게 너무 구체적이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그러니까는 막 괜히 막 먼저 실망하고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기 성에 안 차면은 네. 그런 사람들은 뭐 굉장히 설득을 해 나가야 되는 게 아마 우리가 좀 이낙연 네. 후보를 통해서 뭔가 우리나라 정치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그 주중에 총리님이 뉴스 같은 데서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셨잖아요. 이제 창당할 것이다. 명확하게 네네.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목표는 제1당이다. 그런 말씀까지 하셨기 때문에 뭐 지지자들로서는 정말 듣고 싶었던 말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반가울 수밖에 없을 거고 이제 그래서 좀 들뜬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들뜬 건 한 며칠만 들뜨시고 이제 주말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방송 올라갈 때쯤은 이제 월요일이니까 이때쯤엔 조금 약간 가라앉히고 한번 좀 현실을 냉정하게 파악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현 상황에서 그러면 뭐 어느 정도로 긍정적일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 상황을 지금 받아들이고 뭘 준비해야 될까 이제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봅시다. 뭐 이제 그 일단 그 총리님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냐 이건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아주 냉정하게 지난 경선 때 분명히 우리가 하드캐리에서 3차 때 끌어올린 건 있어요. 그건 있지만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이재명이랑 1대1로 다이대이 붙었을 때 총리님이 이길 수 있겠느냐 장담 못하죠. 아직은 어렵다고 봐야죠. 네. 일단 여론조사상에 그 대선 후보 경선이 끝나고 지금 이제 2년 한 3년 차 되고 있는데 아직 그때 상황에서 크게 뒤바뀐 건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총리님이 본격적으로 다시 활동을 재개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올라갈지는 이제 추세를 좀 더 봐야겠지만은 그렇죠. 좀 더 다시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희망적인 관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이재명이랑 비교했을 때 체급에서 많이 밀립니다. 그거는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이라고 봐요. 네네. 그리고 이제 뭐 세력 면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사실상 총리님 없잖아요 지금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봐야지 거의. 유영찬 의원 현역은 뭐 윤영찬 의원이랑 서른 의원, 뭐 서른 의원 박시중 정도? 네. 이제 박시종은 현역이 아니니까. 현역은 아니네. 현역으로 치면 서른 의원, 유영찬 의원 정도밖에 없을 거예요. 그럴 지금.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런 점에서 보면은 사실 우리가 총리님 편에 서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는 궁한 입장인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그렇죠. 어디 가서 막 야, 안 들어오면은 안 들어오면 재미없어 그런 식으로 큰 소리 칠 입장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그 이제 뭐 삼총리 연대설 그런 얘기 나왔다가 이제 많이 엎어지기도 하고 지금 뭐 이재명이 저기 나머지 2총리만 불러다가 총리님 따 시키려고 그런다 그런 보도도 나오고 하면서 이제 나머지 이 두 명의 총리에 관해서 부정적인 이제 그런 뭐 여론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지층 사이에서. 네네네. 근데 이제 한 번쯤은 좀 생각해봤으면 싶은 게 그런 겁니다. 그럼 저 사람들이 과연 우리가 오라고 했을 때 일로 올 만한 이유가 있을까? 저 사람들 입장에서 철저하게 봤을 때 왜냐하면 거래라는 게 저 사람이 내 물건을 살 만한 동기가 있냐? 그걸 파악하고 없으면 그 동기를 만들어 주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딜이 돼야죠. 네, 그러니까 저 사람의 입장은 어떠한가를 살피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그것도 냉정하게 따져보면은 명분 말고는 이 사람들이 우리 쪽으로 왔을 때 실질적으로 얻어갈 수 있는 실리가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실리가 별로 없다는 거죠. 뭐 저기 김부겸 총리나 정세균 총리나 둘 다 지금 있는 데서 잘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나름 네. 뭐. 근데 굳이 민주당이 척적하면서 그러면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의 일정 부분 잃게 되는데 그걸 버려가면서 여기로 넘어왔을 때 그 자기가 잃게 된 그 손실한 거 이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느냐? 제시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것 같다는 말이죠. 막연한 미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명분 정도는 이렇게 아마 던져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나마도 몹줄 네. 그런 여지가 있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애초에 그 양반들이 그렇게 대의를 위해서 움직일 만한 사람들이었으면은 우리가 그렇게 싫어할 이유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그 사람들은 이쪽으로 쉽게 못 넘어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그냥 우리 말 안 따른다고 막 그 나쁜 사람 취급하는 거 그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근데 또 그 사람들이 막상 넘어오면은 우리는 얻는 게 훨씬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예. 넘어오면 10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대중 대통령은 새정치국민회의를 만들었을 때 김대중이 가는 곳이 민주당이 되는 거지만 그렇죠. 네. 지금 이낙연 전 총리님 같은 경우는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한참 부족하죠 거기에 예. 비하면은. 근데 만약에 정세균 전 총리, 김부겸 전 총리까지 넘어오면은 이거는 민주당이네, 여기가 민주당이네라고 그렇죠. 말할 만해지죠. 그렇죠. 대외적으로 보기엔 충분히 그렇죠. 네네네. 우리는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밖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지금은 더 중요한 시기가 됐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뭐 그 정세균 총리나 김부겸 총리나 이재명 옆에서 가지고 손 붙잡고 사진 찍고 이재명이 짱이다 그런 소리 하기 전까지는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냥 관망하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언제든 총리님이 말씀하시고 설득하셔가지고 데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좀 시키고 잠시 좀 짜증이나 미움은 잠시 좀 이렇게 좀 숨기고. 예, 또 너무 필요 없는 것처럼 그러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진짜 오면은 그렇죠. 네. 진짜 포장지라도 어마어마해진다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그거 장난 네.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한테 지금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좀 차분하게. 네. 그렇죠. 그리고 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뭔지 우리 상황을 무엇보다 좀 냉정하게 다시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 거의 가능하다면 굉장히 철저하게 옛날에는 우리가 이니 말도 안 듣는 뭐 그거는 버려야 돼. 지금은 정말 최대한 철저하게 이낙연 전 총리와 싱크로를 맞춰 나가는 게 좋다. 네. 이낙연 전 총리께서 인터뷰에서 지금 잔류를 겉으로 드러내서 말하는 그런 사람들의 행보를 내가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너네 필요 없어 뭐 그럴 줄 알았어 아니면은 너희들 지금 안 오면은 이재명 부역자야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저희 얘기는 이만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좀 부족한 내용이 되겠지만 뭐 다음 주에 또 이야기할 거니까. 네, 다음 주에 다시 좀 더 채워서 네. 돌아오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까지 한 주간 또 건강하시고 추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